이야기는 상하이에서 시작됩니다. 조용한 방에서 푸른빛 또는 녹색 머리를 한 장완신이라는 여자가 갓 태어난 아들을 젖 먹이고 있습니다. 그녀는 아기 첸첸에게 먹고 자는 것만 해도 얼마나 운이 좋은지 밤잠 설치는 것도 건강하게 자란다면 다 보상받는 일이라고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그녀는 알지 못하지만 아기는 평범하지 않습니다. 그는 환생했고 전생의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젖을 먹으면서 그는 아직 뇌가 완전히 발달하지 않았지만 의식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푸른색 게임 같은 상태창이 나타나 그를 임지첸 33세 생물학적 레벨 일반 1단계로 식별합니다. 그는 자신이 특별한 치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3달 된 임지첸은 부모님인 장완첸과 이면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요람해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기가 신체적으로 매우 뛰어난 것 같다며 강력한 유전자 융합자나 적어도 사이보그가 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임지첸은 발을 차고 있습니다. 시스템 알림이 그가 1만 번 발을 찼고 생물학적 속성 사용 및 향상을 얻었다고 알립니다. 이 기술은 그가 훈련하는 신체의 어떤 부분이든 탄소 기반 한계 내에서 무한히 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는 자신의 힘이 커지는 것을 느끼고 아버지가 말한 유전자 융합자와 사이보그, 슈퍼히어로를 상상합니다. 4달이 되자 임지첸은 안고 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부모님을 비정상적으로 빠른 발달로 놀라게 하지 않기 위해 그는 밤에만 훈련합니다. 그가 기어갈 때마다 시스템은 그에게 포인트를 보상합니다. 한 달 후 5달이 되자 그는 걷는 법을 익혔습니다. 6달이 되자 그는 마침내 부모님 앞에서 앉고 기어도 이상하게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는 동안 변이 짐승에 대한 뉴스 보도가 나오고 유전자 융합자와 사이보그가 힘을 합쳐 싸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임지첸은 처음으로 이 세상이 자신의 이전 세상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는 이 지구가 돌연변이를 일으켜 변이 짐승이라고 불리는 무시무시한 생물들을 탄생시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들과 싸우기 위해 인류는 2가지 길을 개발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계적 승천으로 인간은 기술을 이용해 자신의 몸을 개조하여 강력한 사이보그가 됩니다. 두 번째는 유전자 변형으로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괴물과 싸우기 위해 유전자를 변이 짐승과 융합하여 유전자 융합자가 됩니다. 이 엄을 깨달은 환생한 임지첸은 시스템을 사용하여 안전하게 성장하고 능력을 발전시키면서 조용히 살아남을 것을 결심합니다. 어느 날 초인종이 울립니다. 장완신은 파란 드레스를 입은 시멍이라는 여자, 새로운 옆집 이웃을 맞이합니다. 시멍은 자신의 가족, 남편인 신제네와 인형을 꼭 잡고 있는 어린 딸 신칭한을 소개합니다. 임지첸은 보라색 머리의 어린 소녀를 봅니다. 그는 신칭한을 이 새로운 세상에서 자신의 첫 번째 친구로 인정하고 언젠가 그들의 운명이 깊게 얽힐 것이라는 것을 감지합니다. 시간이 흘러 임지첸은 훈련에 전념합니다. 7달이 되자 사용 및 향상 기술 덕분에 그는 달리고 점프하고 스스로 이야기하며 기본적인 언어를 익히고 각 활동에 대한 능력치 포인트를 얻습니다. 8달이 되자 그의 훈련은 요람에서 잇몸 일으키기와 푸시업을 하는 것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는 부모님이 없을 때만 조심스럽게 연습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어머니인 장완신이 발코니로 나가 8달 된 아들이 잇몸 일으키기를 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빕니다. 하지만 웹소설 작가인 그녀는 스트레스로 인한 환각으로 치부합니다. 임지첸은 즉시 잠든 척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며 더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후 목욕을 시키는 동안 장완신은 또 다른 충격적인 발견을 합니다. 그녀는 남편 이면성을 부릅니다. 그가 달려들어오자 그녀는 8달 된 아들에게 선명한 복근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면성은 깜짝 놀랍니다. 그는 흥분하며 아들이 100만 명 중 1명의 신동일 수도 있고 강력한 유전자 융합자나 사이보그로서 밝은 미래를 가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천재적인 이야기를 듣고 임지첸은 자신의 비밀이 안전하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웹소설 작가 2명을 부모로 둔 자신이 얼마나 운이 좋은지 깨닫습니다. 임지첸은 이 돌연변이 된 지구에서 자신만 천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와 어머니는 무술 가족 출신의 2살배기 아이가 한 손으로 20kg 아령을 드는 뉴스 보도를 보고 있습니다. 장완신은 아들을 가까이 당기며 자랑스럽게 첸첸도 똑같이 놀랍다고 말합니다. 임지첸은 어머니의 자신감에 감동하고 자신도 2살이 되면 20kg을 들 수 있을지 궁금해합니다. 임지첸이 2살이 되었을 때 그의 훈련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신의 힘을 키우며 창고에서 한 손으로 20kg의 무게를 가볍게 들고 있습니다. 하난, 신칭한의 별명이 놀러왔다고 어머니가 부르자 그의 훈련은 중단됩니다.
깜짝 놀란 그는 무게를 내려놓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는 문을 열고 역시 2살인 신칭한이 타르트를 건네는 것을 봅니다. 임지채는 내적으로 그들의 다른 정신 연령 때문에 그들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전형적인 2살배기 아이이지만 그는 모든 순간을 훈련에 사용합니다. 그는 그녀와 시간을 보낼 독특한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녀가 가까이 붙어있기 좋아하기 때문에 그녀는 그의 운동에 맞춤형 가중 조끼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반복되는 문제가 있는데 따뜻하고 축축한 것을 느끼고 하나니 또 자신에게 오줌을 쌌다고 외치며 떠올립니다. 1년이 더 지났습니다. 3살이 된 임지첸의 힘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고 그는 한 손으로 40kg의 무게를 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는 동안 그는 4살짜리 신동이 30kg 아령을 드는 뉴스를 보고 자신이 이미 더 강하다는 것을 만족스럽게 알아차립니다. 그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스템은 여전히 그의 생물학적 레벨을 일반 1단계로 표시합니다. 그는 2단계에 도달하려면 무엇이 필요할지 궁금해합니다. 이러한 질문을 염두에 두고 그는 처음으로 집 밖으로 나갑니다. 외부 세계는 짐승인간과 사이보그가 있는 놀라운 미래 도시 경관으로 그는 자신이 들었던 유전자 융합자와 사이보그라고 추측합니다. 어머니와 이웃인 시멍과 신칭한과 함께 그는 도서관으로 향합니다. 부모님이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책이 그의 가장 좋은 정보원입니다. 도서관에서 어머니는 그를 어린이 구역으로 안내하지만 임지채는 신칭한이 따라오는 가운데 고급 백과사전으로 향합니다. 어머니는 혼란스러워하며 시계를 봅니다. 시멍은 그가 왜 이런 책을 좋아하는지 묻고 장환씨는 그의 천재적인 유전자 때문이라고 추측합니다. 신칭한이 쿠키를 건네는 동안 임지채는 독서에 몰두합니다. 책을 통해 그는 모든 생명체가 일반, 고급, 희귀, 서사시, 전설, 신화의 6가지 생물학적 레벨로 분류되고 각 레벨은 9단계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부모님과 같은 보통 사람들은 일반 1단계 바닥에 있으며 고의 존재에 비해 개미만큼이나 하찮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지식은 임지첸에게 불을 지핍니다. 그는 위장을 유지하면서 훈련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그의 시스템은 새로운 퀘스트를 알립니다. 1억자를 읽으면 지혜의 천상의 뿌리를 얻습니다. 정신과 육체 모두를 훈련할 수 있다는 사실에 흥분한 그는 수락합니다. 다음 1년 동안 임지채는 육체 훈련과 탐욕스러운 독서 사이의 시간을 나눕니다. 4살 때 린 저천과 선칭하는 장미 선생님과 손을 잡고 유치원에 다녔습니다. 그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학교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는 평범한 2단계를 돌파했습니다. 그의 체력은 엄청났습니다. 한 손으로 80kg의 무게를 들 수 있었고 1.2m 높이뛰기를 할 수 있었으며 100m를 11초 이내에 달릴 수 있었습니다. 유치원생은커녕 어른에게도 뛰어난 기록입니다. 어느 날 그는 아이들이 칭한이 울고 있는 주위에 둘러싸여 야뇨증이라고 놀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친구가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는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극적으로 괴롭히는 아이들 무리 한가운데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노려보며 무서운 위협을 가했습니다. 누구든 다시 하나를 괴롭히면 매일 침대에 오줌을 쌀 거라고 말했습니다. 유치하지만 위협적인 경고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괴롭히던 아이들은 눈물을 터뜨리며 다시는 유치원에 오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선칭하는 자신을 보호해준 그를 감탄하며 바라보았습니다. 이 행동으로 새로운 업적, 유치원 킹 칭호와 새로운 일련의 퀘스트가 열렸습니다. 그는 여러 개의 퀘스트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했습니다. 반년 후 그는 독서 퀘스트를 완료했습니다. 1억자를 읽은 그는 지혜의 천상의 뿌리를 얻어 완벽한 사진 기억력과 최고 수준의 인간 학습 능력을 얻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린 저천과 선칭하는 7살이 되었고 유치원 졸업사진을 찍었습니다. 방학 중에도 린 저천은 쉬지 않고 이제는 200kg짜리 바벨로 훈련할 만큼 강해졌습니다. 방학 동안 그의 능력은 새로운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2m 이상 높이뛰기를 할 수 있었고 100m 달리기에서 7.98초의 기록으로 8초 벽을 돌파했습니다. 새로운 능력치 덕분에 그의 정신도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이미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대부분을 끝냈습니다. 그의 새로운 삶은 햇살 초등학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심화 과정을 독학하고 있었기 때문에 학업 경쟁은 쉬웠습니다. 그는 가능한 한 빨리 칭호를 얻기 위해 전국 초등학교 학업 경쟁에서 쉽게 1등을 차지했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그는 선칭한에게 개인 과외를 해주었습니다. 뛰어난 재능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성실했습니다. 그의 도움으로 그녀의 성적은 극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학기 후 그녀는 린 저천이 1등을 차지한 반에서 2등을 했습니다. 퀘스트를 더 빨리 진행하기 위해 그는 학교 운동회에도 참가하여 모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학교 생활이 이렇게 예측 가능한 일상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특별한 전학생이 나타났습니다. 선생님은 새로운 학생, 긴 은청색 머리를 한 백수라는 소녀를 소개했습니다. 린 저천은 그녀가 다르다는 것을 즉시 알았습니다. 그녀가 문간에 서 있자 그는 평범한 인간에게서 느껴지지 않는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새로운 전학생 백수가 자리를 찾아 걸어가자 다른 학생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선칭아는 린 저천에게 기대어 속삭이며 백수의 머리카락이 겨울 눈송이처럼 예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린 저천은 미학에 대해 논의할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백수가 그의 옆에 앉자 그의 마음은 그녀에게서 느껴지는 이상하고 비인간적인 기운에 쏠려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유전자 융합자이거나 그 후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백수는 수수께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아무에게도 말을 걸지 않았고 수업이 끝나는 순간 책상에 머리를 기대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서지도 거의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학생들이 호기심을 보였고 그녀가 잠자는 동안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행동이 바뀌지 않자 그들은 관심을 잃었고 교실은 평소대로 돌아왔습니다. 이 평온함은 한 달 후 깨졌습니다. 이상한 현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백수가 점성이 있는 흰색 액체를 분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물질은 역한 냄새가 났고 그녀의 옷과 다리로 흘러내렸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역겨운 반응을 보이며 끔찍한 냄새에 대해 불평했습니다. 심술궂은 한 학생이 그 액체에 대해 무례한 말을 하고 물병을 그녀의 머리에 붓고 자신이 그녀를 씻겨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굴욕감과 젖은 옷에 백수는 주먹을 책상에 쥐고 눈물을 흘리며 어깨가 떨릴 정도로 울었습니다. 괴롭히던 아이들은 그녀의 고통에 잔혹하게 웃었습니다. 자신의 책상에서 지켜보던 선칭아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린 저천에게 불쌍한 백수를 도울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린 저천은 당황했습니다. 그는 백수가 위험하다는 것을 감지했기 때문에 그녀가 왜 우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그가 괴롭히는 아이들에게 다가가면서 그는 자신의 판단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그녀를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그녀가 위협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괴롭힘을 당하는 약한 소녀일 뿐이며 그는 개입해야 했습니다. 린 저천은 주동자에게 다가가 그의 옷깃을 잡고 관춘이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그는 소년에게 백수의 책상에서 물기를 닦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관춘은 겁에 질려 곧바로 닦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괴롭히는 아이들은 자신들이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린 저천은 학업과 싸움 모두에 능숙하여 학교에서 악명이 높았습니다. 6학년조차도 감히 그에게 덤비지 못했습니다. 수능하는 것이 낫다는 것을 알고 그들은 재빨리 티슈를 꺼내 엉망진창을 치웠습니다. 책상이 깨끗해지자 린 저천의 시선은 그 무리 전체를 훑었습니다. 그는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즉시 사과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땀을 흘리며 겁에 질린 괴롭히는 아이들은 곧바로 따랐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책상 앞에 줄을 서서 고개를 숙이고 사과하며 다시는 그녀를 괴롭히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괴롭히는 아이들이 사라지자 백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린 저천과 선칭안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선칭안은 백수의 어깨에 위로의 손길을 건네며 반 친구들은 서로 도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선칭아는 조용한 백발 소녀와 친구가 되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삼고 항상 린 저천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자유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선칭아는 특히 친절했고 항상 가장 맛있는 간식을 백수에게 먼저 나눠주었습니다. 그런 순간 중 하나에서 선칭안이 간식을 권하자 백수는 주저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바라보며 자신이 냄새가 너무 나서 싫어하는 것은 아닌지 물었습니다. 미안해, 너희를 믿지 못해서. 하지만 어릴 때부터 항상 모두에게 따돌림을 받았어. 누가 저한테 친절하게 대해주는 게 너무 꿈 같아서 꿈인가 싶어. 백설이 깜짝 놀라며 쳐다보자 천경안이 단호하게 말했어. 꿈이 아니라고. 천경안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자기는 그런 기분을 알기에 절대 싫어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어. 백수가 원하기만 한다면 영원히 친구가 되자고 선언하며 약간 짜증난 린지칸을 그 약속에 끌어들였어. 감격에 겨워 백수는 신경안을 꽉 껴안았어. 감사의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며 그들의 친절에 감사를 표했어. 마음을 가라앉히고 대신 선물을 주고 싶다고 말했어. 짐승의 송곳니가 달린 목걸이를 내밀며 어머니가 준 생일 선물이라고 설명했어.
그들에게 목걸이를 건네주며 우정의 상징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어. 신경아는 열렬히 동의했고 새 아이는 해가 지는 교정에 함께 서서 영원히 친구가 되자고 기뻐하며 외쳤어. 하지만 막 새롭게 쌓은 우정이 굳건해진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 어느 날 신경아는 백수가 학교를 옮겼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어. 린지찬이 확인해주며 자기가 백수가 전학 서류를 작성하는 것을 봤다고 말했어. 교장 선생님 사무실 문간에서 지켜보던 장면을 회상했어. 교장 선생님과 사이보급파를 한 큰 체격의 험악한 남자 옆에 백설이 있는 것을 보았어. 교장 선생님은 그 남자에게 백설의 서류가 완료되었고 정보는 비밀로 유지될 것이라고 확신했어. 그 만남은 린지찬의 의심을 확신시켜 주었어. 백지의 정체가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그날 이후로 그는 백지를 다시는 보지 못했고 그녀에 대해 궁금해했어. 하지만 그는 그 후에 일어난 일들이 그의 주의를 사로잡았다고 말했어. 얼마 후 린지찬은 집에서 어머니 장광신에게 어깨 마사지를 해주고 있었어. 장광신은 하루 종일 타이핑을 한 후라 마사지가 완벽하다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 린지찬은 속으로 천재적인 지혜의 근원 덕분에 전문 마사지 기술을 익혔고 그 유용함에 놀랐다고 생각했어. 그들의 조용한 저녁은 중대 뉴스 보도로 방해받았어. 교토의 신동이 또 다른 놀라운 업적을 달성했다는 내용이었어. 겨우 10살 된 그 소녀는 변종 짐승의 유전자와 성공적으로 융합하여 이제 한 손으로 500kg짜리 바위를 들어 올릴 수 있게 되었어. 린지찬은 그 소년을 알아보고 자신의 라이벌이 이미 유전자 융합을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았어. 아버지 리냔성은 교토의 신동이 항상 TV에 나온다며 그를 인플루언서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냐고 불평했어. 부모님이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어. 리냔성은 그 소년이 천년된 무술 가문 출신이라서 아마도 고급 유전자 융합 기술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어. 장왕씨는 아이를 실험용 쥐처럼 사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어. 남편은 그런 가문에게는 가족의 이익이 우선이라고 반박하며 아내에게서 너는 모든 것을 안다고 비꼬는 말을 들었어. 부모님이 다투는 동안 린지키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 융합 전에는 신동이 100kg을 들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했어. 이제 500kg를 들 수 있게 되었으니 5배나 증가한 거야. 반면에 린지키는 겨우 8살에 유전자 융합 없이도 한 손으로 300kg짜리 역기를 들 수 있었어. 자신감 넘치는 주먹을 불끈 쥐며 자신의 잠재력이 훨씬 더 크다고 결론지었어. 자신감에 차 있었지만 그 기분은 오래가지 못했어. 다음 뉴스 보도는 그에게 두려움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었어. 속보는 이웃나라의 도시가 대규모 폭발로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내용이었어. 보도에 따르면 영상을 근거로 공격은 거대한 변종 쥐들이 저질렀다고 해. 화면에는 폐허를 뒤덮은 괴물 같은 쥐들의 끔찍한 모습이 나타났어. 비명을 지르는 여자를 거대한 턱으로 잡아채서 잔인하게 먹어치우는 장면도 있었어. 뉴스는 이어서 변종 쥐 공격에 이단자들이 책임이 있으며 그림자 속에서 불을 지폈다고 확인했어. 기자회견에서 파괴된 사쿠라국의 관리가 국제적인 지원을 호소하며 이단자들이 짐승들을 조종하는 그림자 집단이라고 설명했어. 뉴스를 보면서 린지찬은 그 집단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변종 짐승을 이용하는 반인류적인 상인들의 조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 그는 강력하고 안정적인 국가에서 태어났다는 것에 안도하며 조용히 강해질 수 있는 안전한 곳을 얻었다고 생각했어. 그의 생각은 밖에서 들리는 굉음에 깨졌어. 그는 창문으로 달려가 커튼을 젖히자 중무장한 사이보그 부대가 밤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어. 왜 그렇게 많은 수가 투입되는지 궁금해하며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어. 다음 날 아침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어. 린지찬은 신경안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신경안이 뛰어오며 늦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어. 신경안이 다가오자 그는 이상한 것을 알아챘어. 백수가 준 짐승의 송곳니 목걸이, 이제 신경안이 착용하고 있는 그것이 밝은 파란색으로 빛나고 있었어. 그 송곳니는 변종 짐승의 것이며 그가 그녀에게서 느꼈던 미약한 비인간적인 기운의 근원이라는 것을 깨달았어. 빛은 나타난 만큼이나 빠르게 사라졌고 두 사람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 하지만 사이보그와 송곳니의 반응으로 볼 때 린지찬은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을 느꼈어. 학교 가는 길에 검은 드레스를 입고 긴 빨간 머리를 한눈에 띄는 여자가 가로등에 기대서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어. 그녀는 귀여운 아이들이라고 말하며 그들 앞으로 다가와서 남매냐고 물었어. 신경은 자랑스럽게 그녀의 말을 정정하며 어릴 적부터 친한 친구라고 설명했어. 그 여자는 그리운 듯 미소를 지으며 자신도 어릴 적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어. 그러자 그녀의 표정이 사악하게 변했어.
그녀는 가까이 다가와 눈을 반짝이며 내 혼자 학교에 가는지 부모님은 어디 있는지 물었어. 신경안이 대답하려고 하자 린지찬은 재빨리 그녀의 손을 잡고 말을 끊었어. 그는 그녀를 끌고 가면서 늦겠다고 말하며 수수께끼 같은 여자를 남겨두고 떠났어. 안전한 거리까지 온 후 그는 신경안을 부드럽게 꾸짖으며 모르는 사람과 이야기하지 말라고 일렀어. 신경안은 고개를 끄덕였어. 방과 후 린지찬은 사람 없는 골목길로 그들을 데려갔어. 신경안은 불안하게 으스스하다고 말했어. 린지찬은 그 지역이 철거 예정이라서 모두 이사를 갔다고 설명했어. 그들의 산책은 익숙한 목소리에 방해받았어. 아침에 보았던 빨간 머리 여자가 나타나 이제 학교에서 나왔다고 말했어.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어. 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큰 근육질의 남자가 그녀와 함께 있었어. 그 여자는 성에게 아이들을 데려왔다고 말했어. 린지찬은 놀랐어. 그는 일부러 다른 길을 선택했지만 그녀는 어떻게든 그들을 따라왔어. 그 여자는 달콤한 목소리로 그들을 가까이 불러들이려고 하며 간식을 권했어. 그녀의 공범인 성은 초조해했어. 그는 여자에게 더 이상 말하지 말고 아이들을 기절시켜서 빨리 끝내라고 말했어.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성은 천을 들고 그들에게 달려들며 돈을 벌려고 서두른다고 소리쳤어. 다가오자 린지치는 션싱안을 밀어내고 그를 마주섭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고 온 힘을 다해 강력한 펀치를 날립니다. 그의 주먹은 샌의 얼굴에 정통으로 맞고 덩치 큰 남자를 제자리에 멈춰 세웁니다. 엄청난 힘의 샌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골목 아래로 날아갑니다. 빨간 머리 여자는 초등학생이 어른 남자를 날려버릴 수 있다는 사실에 완전히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봅니다. 바닥에 쓰러진 샌은 피를 토하며 멍해 있습니다. 샌이 쓰러지자 린지치는 빨간 머리 여자에게로 향합니다. 여자가 반응하기도 전에 그는 여자 복부에 주먹을 날리고 강력한 어퍼컷으로 여자를 기절시킵니다. 쓰러진 납치범들을 내려다보며 그의 표정은 굳어집니다. 그는 근처에 있는 벽돌을 집어들고 그의 의도는 험악합니다. 그는 인적이 드문 골목에 카메라가 없으니 그들을 끝장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살아남으면 그의 초인적인 힘이 드러나고 조용히 힘을 키우려는 그의 계획이 망쳐질 것입니다. 그가 최후의 일격을 가하려는 순간 땅이 격렬하게 흔들립니다. 강력한 지진이 골목을 뒤흔들며 그들을 방심하게 만듭니다. 잠시 후 거대한 발톱 달린 손이 근처 건물 벽을 부수고 나옵니다. 끔찍한 거대 변이 쥐가 먼지와 잔해 속에서 나타나 그들 위로 솟아오릅니다. 그 짐승은 아이들은 무시하고 의식을 잃은 여자 위로 다가오더니 여자를 잡아먹는 대신 발톱으로 휙 쳐서 목을 베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쥐는 여자의 잘린 머리를 집어들고 션칭하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릅니다. 위험을 감지한 린즈치는 겁에 질린 션칭한을 품에 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거대 변이 쥐라고 말하며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몸을 돌려 그녀를 안고 달아납니다. 그들이 탈출할 때 붉은색과 금색 섬광이 하늘을 가로지릅니다. 금발머리에 헬멧에 토끼기 장식을 한 여성 사이보그가 골목으로 뛰어듭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움직이며 쥐 옆을 스쳐 지나갈 때 모션블러를 일으킵니다. 린자이켄의 어깨 너머로 바라보던 첸칭하는 사이보그가 얼마나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른지 감탄합니다. 사이보그는 괴물 뒤에 우아하게 착지합니다. 쥐를 마주본 여성 사이보그는 공격을 준비합니다. 그녀의 건틀릿이 빛나고 무기를 충전하며 마치 연기를 발사하겠다고 알립니다. 그녀는 괴물에게 발사체를 발사하여 골목을 뒤흔드는 엄청난 폭발을 일으킵니다. 린즈치는 션칭한을 폭발로부터 보호합니다. 변이 쥐는 맹렬한 폭발에 휘말려 고통스럽게 울부짖고 마치 연기에 몽롱해집니다. 기회를 엿본 사이보그는 맹렬한 기세로 돌진하여 약해진 짐승을 공격합니다. 나중에 린지키는 집에서 그 사건에 대한 뉴스 보도를 시청합니다. 그는 사이보그의 파워 레벨이 그다지 높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 내리며 싸움을 분석합니다. 그는 그녀가 먼저 쥐를 약화시켜야 했고 쥐를 죽이는데 여전히 7분이 걸렸다고 추론합니다. 그는 거대 변이 쥐의 위험성을 되새기며 그들이 10m 이상 자랄 수 있고 일반 오티어에 도달할 수 있는 강인한 생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다치지 않고 탈출한 그 사건은 그에게 세상의 위험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는 자신과 그가 아끼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훈련을 늘리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나중에 훈련 공간에서 무거운 바벨을 들고 무게 스쿼트를 하고 시스템은 그에게 포인트를 보상합니다. 변이 쥐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지만 삶은 계속됩니다. 곧 그와 샌칭하는 큰 케이크를 놓고 양가족이 모여 9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소원을 빌고 나서 그들은 선물을 교환합니다. 천상의 지혜의 뿌리 덕분에
린즈치는 하룻밤 만에 조각하는 법을 스스로 가르쳐서 션칭안에게 복잡한 나무 비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너무 기뻐서 머리에 꽂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외칩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린즈친과 션칭안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입학합니다. 그들이 떠날 때 그의 시스템은 그가 9년 의무 교육 업적을 완료하여 유치원 꼬마왕과 초등학교 최고 강아지 타이틀을 획득했음을 알립니다. 그는 다음으로 중학교 지배자 타이틀을 얻게 되어 기뻐하며 그것은 그에게 적자 생존 속성을 부여할 것입니다. 방학 동안 그는 고강도 훈련 요법을 고수합니다. 그의 훈련에는 등에 거대한 바위를 얹고 팔굽혀펴기 1000회가 포함되어 있어 엄청난 능력치 향상을 가져다줍니다. 그의 노력이 결실을 맺습니다. 학교가 시작되기 직전 10km 달리기를 마친 후 그의 시스템은 그의 생물학적 레벨이 일반 3티어로 돌파했다고 발표합니다. 그의 신체적 속성이 극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제 그는 한 손으로 700kg을 들 수 있고 수직 점프는 4m이며 100m 달리기를 6초에 주파할 수 있습니다. 그의 힘이 커지면서 그는 교토신동이 어떤 레벨에 도달했을지 궁금해합니다. 공교롭게도 학교가 시작되기 전날 밤 TV에서 뉴스 보도가 나옵니다. 이 보고서는 현재 14세인 신동이 거대 개미 유전자를 융합하여 한 손으로 2000kg 합금 블록을 들어올릴 수 있다고 밝힙니다. 린지치는 거대 개미 유전자가 힘을 4배에서 8배로 증가시키기 때문에 유전자 강화 없이 신동에 실제 들어올리기는 약 500에 불과하다고 계산합니다. 이것은 린즈친이 여전히 근본적으로 더 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미래의 유전자 융합으로 얼마나 강력해질지 상상합니다. 다음 날 중학교가 시작됩니다. 그가 도시 최고 학생이었기 때문에 모든 최고의 중학교가 그를 영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상하이 중학교에 초대를 수락했지만 션칭안이 그의 반에 있을 수 있다는 조건이었습니다. 등록하는 동안 그들은 교장과 그들의 새로운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환영을 받고 그에게 얼마나 기대를 걸고 있는지 표현합니다. 몇 마디 인사를 나눈 후 그는 핑계를 대고 션칭안과 함께 떠납니다. 그가 상하이 중학교를 선택한 진짜 이유는 훌륭한 운동시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수업이 공식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학교 코트에서 배드민턴을 치기로 계획했습니다. 코트에서 신이 난 션칭안은 린즈친에게 사오천 시작하자고 말합니다. 그녀는 요란하게 서브를 넣으며 요정 커브볼이라고 외칩니다. 린즈친은 셔틀콕을 공중에서 쉽게 잡지만 그들의 게임은 중단됩니다. 그룹의 선배들이 다가오고 뒤로 쓴 모자를 쓴 그들의 리더는 셔틀콕을 낚아채면서 코트가 예약되어 있다고 알립니다. 그의 친구들은 션칭안에게 남아서 그들과 스파링하라고 조롱하듯 제안했습니다. 션칭안은 물러서지 않고 규칙을 따라야 하고 그들이 먼저 왔다고 말합니다. 린즈치는 그들이 션칭안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보고 차가운 표정으로 끼어듭니다. 그는 그들에게 그녀에게서 떨어지라고 말하고 선착순 규칙을 상기시킵니다. 리더는 비웃으며 거만하게 자기가 코트를 차지하겠다고 선언합니다. 리더는 셔틀콕을 들고 던지지만 그가 서브를 넣기 전에 린지친이 움직입니다. 그는 지금부터 그의 규칙만이 중요하다고 선언합니다. 힘을 발휘하여 뛰어올라 엄청난 힘으로 셔틀콕을 강타합니다. 셔틀콕은 하얀 잔상으로 코트를 가로질러 날아갑니다. 너무 빨라서 리더는 반응할 시간도 거의 없습니다. 충격에 라켓이 부서지고 모자가 날아간다. 선배들은 충격과 공포에 질려 땀을 흘리고 몸을 떨었다. 린츠산이 인간이 맞는지 유전자 융합체인지 의심한다. 조금만 빗나갔어도 보스 머리가 날아갈 뻔했다고 공포에 질려 말한다. 완전히 겁먹은 선배들은 깊이 허리 숙여 사과한다. 린츠천에게 규칙을 이해했고 즉시 떠나겠다고 말한다. 그러고는 황급히 도망친다. 소문이 퍼졌는지 이후로 린츠천과 션칭안을 괴롭히는 사람은 없었다. 더 크고 시설이 좋다는 점만 빼면 학교 생활은 이전과 비슷했다. 린츠천은 이미 중학교 과정을 끝마쳐 학업적으로 월등히 앞서 있었다. 수업 시간에는 재미있는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다. 밤에는 운동 후 천상의 지혜로 요리, 사진, 운전, 수영, 다양한 스포츠를 온라인으로 빠르게 익혔다. 중학교 지배자 칭호를 얻기 위해 모든 과목에서 1등을 했을 뿐 아니라 전국 대회에 학교 대표로 출전하기도 했다. 그는 트로피 산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눈에 띄지 않기 위해 모든 대회에서 1등을 하지 않도록 조심했다. 한 학기가 지났지만 칭호는 아직 풀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활약으로 책상에는 팬레터가 수북이 쌓였다. 그는 무시했다. 션칭안을 가르치는 것 외에는 다가오는 학교 체육대회에 집중했다. 완전히 압도하면 칭호를 얻을 수 있다고 믿었다.
체육대회에서 힘, 점프, 속도를 상징하는 포환, 높이뛰기, 단거리에만 참가했다. 포환에서 201m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다. 지나치게 초인적으로 보이지 않기 위해 힘을 숨겼지만 여전히 모든 종목에서 쉽게 1위를 차지했다. 션싱안과 함께 금메달을 감상하고 있을 때 새로운 힘이 몸에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시스템 알림이 나타나 그의 업적이 다른 학생들보다 훨씬 뛰어나 중학교 지배자 칭호를 얻었다고 알렸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칭호를 모두 획득하면서 의무 교육 9년 업적이 완료되었고 새로운 생물학적 속성인 적자 생존을 획득했다. 힘이 솟아오르자 마침내 칭호가 풀렸다는 사실에 만족감을 느꼈다. 린쯔천과 션칭안이 학교를 떠나면서 그는 새로운 적자 생존 속성에 대해 생각한다. 이 능력은 포식자가 다른 생물의 생명력을 삼켜 진화할 수 있게 한다. 그는 생명력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며 션칭안이 기다리라고 부를 때까지 생각에 잠긴다. 현실로 돌아온 그는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션칭안에게 짐승 송곳니 목걸이를 빌릴 수 있는지 묻는다. 그녀는 동의하고 그에게 건넨다. 손가락이 송곳니에 닿는 순간 시스템 알림이 나타난다. 시면 거대 나비의 생명력 흔적을 흡수하여 가이드북을 잠금 해제했고 진행률은 1%라고 알려준다. 날개에 눈이 달린 거대한 검은 나비의 스펙트럼 이미지가 그의 주위에 나타난다. 그는 송곳니가 나비의 이빨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놀란다. 그날 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으시면 거대 나비를 온라인에서 검색한다. 놀랍게도 검색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이국적인 짐승을 직접 연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바이새가 송곳니 한 쌍을 줬다는 것을 기억한다. 가방을 뒤져 두 번째 이빨을 찾는다. 두 번째 송곳니를 들고 다시 한 번 힘을 흡수한다. 또 다른 시스템 알림은 생명력의 두 번째 흔적을 흡수했지만 가이드북 진행률은 2%로만 증가했다고 확인한다. 그는 실망하며 송곳니를 바라보며 생명력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다. 시면 거대 나비의 완전한 힘을 잠금 해제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결론짓는다. 다음 날 방과 후 훈련을 강화하고 이형 동물로부터 빠르게 탈출할 수 있도록 린쯔천은 매일 션싱안을 자전거로 학교에 데려다주고 데려온다. 학교 운동장을 떠날 때 한 남자가 그에게 말을 건다. 추리닝을 입은 남자는 린쯔천을 멈춰 세우고 학교 무술팀의 궈 코치라고 소개한다. 체육대회에서 린쯔천의 활약이 학교 역사상 최고였다고 칭찬한다. 궈 코치는 큰 열정으로 그에게 정식으로 팀에 합류할 것을 권유하며 그의 운동 재능이 학업 능력보다 뛰어나다고 주장한다. 린쯔천에게 승낙하라고 촉구하면서도 결정을 내리기 전에 팀에 대해 알아볼 시간을 준다. 궈 코치는 너무 빠르고 열정적으로 말해서 린쯔천은 거절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 그들이 떠나자 궈 코치는 짐의 시실에 무술팀이 있고 다음날 시간이 되면 방문하기를 기다리겠다고 말한다. 해가 지자 린쯔천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새로운 능력을 시험할 준비를 한다. 그는 손뼉을 쳐 바퀴벌레와 모기를 잡는다. 죽은 곤충을 살펴보려고 손을 벌리지만 힘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 그는 그런 작은 평범한 생물을 죽이는 것으로는 스킬이 발동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다. 강력하거나 이국적인 짐승만이 진화를 위해 삼켜야 할 충분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추론한다. 새로운 이론을 확인하기 위해 린쯔천은 짐승 고기를 파는 슈퍼마켓에 가기로 한다. 션칭안을 뒤에 태우고 자전거를 타고 도시로 향한다. 곧 그들은 큰 다층 슈퍼마켓에 도착한다. 안으로 들어가 통로를 걸어가면서 린쯔천은 짐승 고기가 많지만 모두 포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고기를 만지지 않고는 이론을 시험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그가 좌절감을 느끼고 있을 때 정육점 주인이 갓 자른 짐승 고기를 광고하는 소리를 듣는다. 갓 자른 짐승 고기, 포장되지 않음, 안전하게 먹을 수 있음이라고 쓰인 표지판이 있는 카운터를 발견하고 정육점 주인이 큰 덩어리 고기를 자르고 있다. 혼란스러워하는 션싱안에게 기다리라고 말하고 고기를 확인하러 간다고 말한다. 그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서둘러 자신의 의심을 확인하기 위해 카운터로 달려간다. 그는 손을 뻗어 갓 자른 짐승 고기 조각에 손을 얹는다. 접촉하는 순간 강력한 보라색 에너지가 그에게 흘러들어온다. 그가 생각했던 대로 짐승 고기에는 강한 생명력이 담겨 있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며 흥분한 표정을 짓는다. 션칭안은 어리둥절하며 고기를 만지는 것만으로 왜 그렇게 흥분하는지 궁금해한다.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에게 다가가 고기 느낌이 어떤지 묻는다. 쿨한 척하려 애쓰는 린쯔사는 어리둥절해하는 션칭안에게 고기가 평소보다 신선하다고 말하고 함께 만져보겠냐고 묻는다. 그녀는 손을 격렬하게 흔들며 거절하고 그가 이미 충분히 만졌다고 말한다.
자신의 이론을 확인한 린쯔사는 집에서 시험해보기 위해 짐승고기를 사기로 하고 션싱안을 놀라게 한다. 그는 짐승고기가 엄청나게 비싸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녀의 반응에 놀라지 않는다. 가장 저렴한 선택인 유령 그림자 오징어조차 한 근당 거의 1000위안이다. 오징어를 선택하고 포장을 든다. 성칭아는 가격에 질색하며 너무 비싸니 엄마한테 먼저 물어보라고 한다. 린쯔천은 그저 미소를 지으며 안심시키듯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그는 걱정 말라며 엄마가 이미 두 가족 모두를 위해 많이 사라고 했다고 거짓말을 한다. 회상 장면에서 그의 어머니 장왕산이 잔치를 요리하는 것에 기꺼이 동의한다. 속으로 린쯔치는 나눔도 계획의 일부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직접 흡수하면 고기가 상할까봐 걱정되어 섭취를 통해 생명력을 흡수할 수 있는지 시험하는 것이라고 인정한다. 계산대에서 그는 유령 그림자 오징어 3팩을 무려 29.94위안에 산다. 여성 계산원이 그에게 감사 인사를 한다. 그들이 떠날 때 린쯔천은 고기가 얼마나 비쌌는지 생각하며 언제 다시 살 수 있을지 궁금해한다. 쇼핑을 마치고 나니 밤 9시가 넘었다. 최근 도시가 혼란스러웠다는 것을 알고 그들은 안전을 위해 곧장 집으로 향하기로 한다. 집으로 가는 동안 린쯔천은 실험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다. 참을 수 없었던 그는 바구니에 있는 고기 포장지에 몰래 손을 얹는다. 그는 즉시 익숙한 보라색 에너지의 파동을 느낀다. 그의 시스템은 그가 유령 그림자 오징어의 생명력 흔적을 삼켰음을 확인해준다. 그 생물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북이 잠금 해제되지만 그의 진행률은 0.1%에 불과하다. 섬뜩한 여러 개의 눈이 달린 오징어의 유령 이미지가 그의 마음속에 나타난다. 그들이 조용한 거리를 자전거로 달리는 동안 그는 머릿속으로 계산을 한다. 그는 소량의 고기를 삼키는 것만으로는 힘의 일부만 잠금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가이드북에서 100%에 도달하려면 100진을 삼켜야 하며 이는 엄청난 10만 위안이 든다고 추정한다. 그는 물에 녹아 사라지는 오징어의 특별한 능력에 대해 생각하고 그 강력한 기술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결론 내린다. 그의 진로가 분명해졌다. 그는 가족에게 그만큼의 돈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엄청난 돈을 벌어야 한다. 그러고 나서 그는 고기를 산 두 번째 이유, 즉 생명력을 흡수하면 고기가 상할지 시험해 보려고 했던 것을 기억한다. 그는 포장지를 힐끗 본다. 시간이 좀 흘렀지만 고기는 완벽하게 신선해 보인다. 그는 생명력을 흡수해도 고기가 상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씩 웃는다. 계속해서 힘을 흡수하자 오징어 진행률 표시줄이 3%까지 올라간다. 성싱안이 경고를 외치자 그의 집중력이 흐트러진다. 그는 급브레이크를 밟아 자전거 도로에 있는 부부 바로 앞에서 멈춰서서 사과한다. 그는 어디로 가는지 제대로 보지 못한 자신을 꾸짖고 옛 차선이 그렇게 붐비는지 궁금해한다. 션칭안이 앞을 가리킨다. 그들은 팽팽한 대치를 본다. 근육질의 붉은 머리 남자가 여자를 칼로 위협하며 인질로 잡고 있다. 션칭안은 공포에 질려 인질이 그들의 선생님인 차오메이라는 것을 알아본다. 남자는 군중에게 위협을 외친다. 그 지역은 메가폰을 통해 상황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하는 경찰관들로 둘러싸여 있다. 경찰서장은 아빙에게 무모하게 쏘지 말라고 말하며 그를 제지한다. 서장은 목표물이 인질에게 너무 가까이 있고 그녀를 방패로 사용하고 있어 깨끗한 사격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한다. 그 경찰관은 수면가스를 제안하지만 서장은 효과가 나타나기 전에 용의자를 자극할까 봐 두려워 거부한다. 경찰이 망설이는 동안 린쯔치는 행동하기로 결심한다. 그는 신중하게 포장도로에서 작은 돌을 집어 엄청난 속도와 정확도로 튕겨 날린다. 돌은 아빙의 총을 쳐서 오발하게 만든다. 빗나간 총알이 인질범의 손에 맞아 비명을 지르며 칼을 떨어뜨리고 차오메이 선생님을 풀어준다. 기회를 틈타 경찰서장은 팀에게 진입하라고 외친다. 경찰관들은 달려들어 무장 해제된 용의자를 신속하게 체포하고 여성 경찰관은 겁에 질렸지만 다치지 않은 차오메이 선생님을 위로한다. 상황이 통제되자 린쯔천은 조용히 자전거에 다시 올라탄다. 성싱아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돌을 던진 것이 그인지 묻는다. 그는 서둘러 그녀에게 조용히 하고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말하며 그들은 페달을 밟아 떠난다. 막 떠나려던 찰나 목소리가 그들에게 멈추라고 명령한다. 경찰서장은 린쯔친에게 돌을 던진 사람이 그인지 묻는다. 붙잡힐까봐 당황한 린쯔친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모든 것을 재빨리 부인한다. 서장은 그들이 페달을 밟아 떠나는 것을 보며 누군가가 선행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그는 용기에 대한 보상이 있다고 혼잣말을 한다. 보상이라는 단어가 즉시 린쯔천의 관심을 사로잡는다.
돈이 필요한 그는 급브레이크를 밟고 멈춰서서 서장에게 달려간다. 그는 쑥스럽게 부인을 철회하고 돌을 던졌다고 인정하며 돈이 정말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서장은 그에게 경찰서에 와서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말하며 보상을 신청하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한다. 가족들에게 알린 후 린쯔천과 천싱하는 경찰서로 향할 준비를 한다. 그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경찰이 수갑을 찬 용의자를 데려가는 동안 무언가 끔찍하게 잘못된다. 용의자의 얼굴이 흉측하게 비틀리기 시작한다. 경찰은 그가 이단자이며 그들의 눈앞에서 거대한 변종 쥐로 변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포에 질려 깨닫는다. 괴물은 수갑을 풀고 날뛰며 거대한 발톱으로 경찰관들을 핥힌다. 경찰서장은 모든 병력에게 발포하되 민간인을 보호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경찰관들은 무기를 발사하지만 총알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 그 이단자가 쥐왕 유전자와 융합되었다고 밝히고 즉각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다급한 보고가 들어온다. 위험을 깨달은 린자이테는 사과하고 그들을 붙잡아 끌어당기며 도망치라고 재촉한다. 그는 괴물이 그들을 쫓지 않는 것에 안도하지만 빨리 도망쳐야 한다는 것을 안다. 그들이 도망치는 동안 새로운 인물이 보라색 오라를 내뿜으며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것은 매끄러운 미래형 갑옷을 입은 여성 사이보그다. 그녀는 거대한 쥐에게 강력한 타격을 가해 뒤로 비틀거리게 만든다. 공중에 떠있는 짧은 짙은 보라색 머리를 가진 여성 사이보그가 가슴에 있는 레이저포를 충전하기 시작한다. 발사 명령과 함께 그녀는 변종쥐를 휩쓰는 거대한 파괴적인 보라색 에너지 광선을 발사한다. 그 생물은 고통에 몸부림치며 완전히 분해되어 그을린 잔해만 남는다. 린지천은 사이보그의 엄청난 힘에 압도되어 바라본다. 위협이 사라지자 차오메이 선생님과 션싱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그러나 린쯔천은 폭발이 자전거에 맞지 않아 큰 재정적 손실이 없을 것이라는 것에 안도하며 자전거에 대해 더 걱정한다. 긴장이 가라앉자마자 그는 갑자기 깨닫는다. 그는 자전거 바구니를 들여다보고 비싼 유령 그림자 오징어 고기가 상에 악취를 풍기는 것을 본다. 그는 이제 자신의 초기 이론이 옳았다는 것을 이해한다. 생명력을 흡수하면 고기가 상하지만 시간이 걸린다. 축 늘어진 촉수를 들고 보니 변명이 필요했고 싸움과 이제는 죽은 이단자 탓으로 돌리기로 한다. 극적인 연기를 펼치며 상한 촉수를 내던지고 이단자와 사이보그의 공격 때문에 고기가 익었다고 크게 소리친다. 조미 선생님은 모두 무사해서 다행이라고 그를 위로한다. 집에 갈 계획이었지만 팀장의 요청으로 경비팀과 함께 파출소로 향한다. 그들은 이단자의 시체와 같은 차에 태워질 줄은 예상치 못했다. 레이저 폭발 후 남은 것은 들것 위에 놓인 그을린 살덩이뿐이었고 냄새는 끔찍했다. 악취나는 차에 앉아있는 그에게 또 다른 생각이 떠오른다. 백설의 짐승 송곳니에는 생명체가 죽은 후에도 오랫동안 생명 에너지가 남아있었다는 것을 기억해낸다. 새로운 가능성이 떠오른다. 이 시체에도 생명 에너지가 남아있을 수 있을까? 만약 그렇다면 이 시체의 쥐왕 유전자를 자신이 흡수할 수 있을까? 경찰차에 앉아 린저씨는 이단자의 그을린 시체에서 얼마나 많은 쥐왕 유전자를 흡수할 수 있을지 생각한다. 알아보기로 결심하고 그는 은밀하게 손을 시체 쪽으로 뻗는다. 닿는 순간 강력한 붉은 에너지가 느껴진다. 시스템은 그가 거대 돌연변이 쥐의 생명 에너지를 흡수했고 놀랍게도 5%의 진행률로 설명서를 잠금 해제했다고 알려준다. 그는 흡수한 양의 충격을 받고 원천의 신선도가 흡수할 수 있는 생명 에너지의 양과 비례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호송 경찰 아빙은 그의 움직임을 눈치채고 가만히 있으라고 말한다. 린저씨는 재빨리 스트레칭이 필요했다고 변명한다. 나중에 공항국에서 그는 아빙은 속이기 쉬웠지만 경비대장은 더 날카롭다는 것을 알게 된다. 대장은 린저신에게 용감한 행동에 대한 포상을 신청했다고 알려주지만 그 후 더 진지하게 그를 신문한다. 그는 어떻게 저런 거리에서 어두운 조명 아래서 중학생이 돌로 이단자의 칼을 든 손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었는지 묻는다. 린저신은 오른손을 자주 훈련했기 때문이라고 애매하게 대답한다. 이상한 대답에 대장은 할 말을 잃는다. 션칭하니 이모가 왔다고 부르자 대화가 중단된다. 린저씨는 부모님이 파출소로 뛰어드는 것을 보고 놀란다. 어머니는 공황 상태로 그에게 달려와 두려운 표정으로 그의 이름을 부른다. 그를 꽉 껴안으며 괜찮냐고 묻고 그가 너무 놀랐다고 말한다. 그는 어머니를 진정시키려고 괜찮다고 심지어 용감한 행동에 대한 포상도 받았다고 말한다. 그를 꼭 껴안고 어머니는 다음에 위험에 처하면 안전한 곳에 숨으라고 약속하게 한다. 눈물을 글썽이며 그가 무사히 자라기만을 바란다고 말한다.
린저씨는 어머니의 진심 어린 걱정에 감동한다. 떠나면서 린저씨는 항상 자신을 먼저 지킬 것이라고 어머니를 안심시킨다. 경찰대장은 그들이 떠나는 것을 지켜보며 소년의 이상한 능력에 대해 여전히 생각한다. 나가는 길에 린저씨는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2명의 여자 경찰관을 지나친다. 한 명은 변태들이 더욱 대담해지고 있다고 말하고, 동료는 이단자가 광원대학교 인문대생으로 귀신 종교에 세뇌당했다고 밝힌다. 첫 번째 경찰관은 종교를 저주하지만 두 번째 경찰관은 자칭 쥐왕이라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 이름은 린자이킨의 주의를 바로 사로잡는다. 차 안에서 그는 즉시 휴대전화로 귀신 종교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고 많은 정보를 발견하고 놀란다. 그 종교의 본거지는 상하이시에 있으며 대부분의 신자들은 사회적 부적응자들이다. 그는 쥐왕이 더 높은 생명체로 진화하려 하고 추종자들에게 진화 물질을 모으도록 강요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정보를 발견한다. 이것은 그에게 소름 돋는 질문을 던진다. 돌연변이 짐승인 쥐왕은 이미 지각을 갖게 되었을까? 창밖을 보니 고양이만 한 거대한 쥐가 인도에 있는 것을 보고 그의 생각이 중단된다. 잠시 쥐왕과 관련이 있는지 생각하지만 남쪽에서는 고양이 크기의 쥐가 그렇게 드물지 않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금방 그 생각을 버린다. 그 생각을 떨쳐버리자 션칭안이 얼마나 조용한지 깨닫는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불편하게 몸을 뒤틀고 무릎을 꽉 붙이고 있는 것을 본다. 그는 즉시 이해한다. 그는 그녀가 어릴 적부터 긴장하거나 놀라면 배뇨를 조절할 수 없었다는 것을 기억한다. 그녀에게는 창피한 일이지만 린저씨는 이 특이한 반응이 그녀 안에 숨겨진 어떤 잠재력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항상 생각했다. 집에 도착하자 린저씨네 어머니 장왕씨는 약 3,000에너치의 짐승 고기가 없어진 것에 충격을 받는다. 린저씨는 급히 변명을 생각해내고 비겁하게 위급한 상황에서 도망치는 동안 떨어뜨렸을 것이라고 말한다. 어머니는 즉시 그의 안전을 우선시하며 고기는 있고 무엇보다 그가 다치지 않은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린저씨는 어머니를 속여서 안도의 한숨을 쉰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 린얀성은 더 고집이 세다. 그는 값비싼 고기를 찾으러 돌아갈 것이라고 말하며 자신처럼 낡은 임금 노예도 강하다고 자랑한다. 린저씨는 너무 위험하고 고기는 이미 상했다고 말하며 그를 막으려 한다. 아버지는 의심을 품고 어떻게 상했다는 것을 알았는지 묻는다. 땀을 흘리며 린저씨는 쉽게 추측한 것이라고 재빨리 말한다. 한편 이제 텅 빈 공항국에서 경찰대장은 여전히 밤의 이상한 사건에 대해 생각한다. 담배를 피우면서 그는 어떻게 평범한 중학생이 그렇게 엄청난 힘과 정확도로 돌을 던질 수 있었는지 의문을 떨칠 수 없다. 갑자기 구석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서류 캐비닛 위에 보통 쥐보다 훨씬 큰 거대한 쥐가 앉아있는 것을 보고 그의 눈이 충격으로 커진다. 반응하기도 전에 거대한 쥐가 뛰어내린다. 대장은 즉시 권총을 꺼내 발포한다. 대치는 빠르고 격렬하며 피비린내 나는 혼란으로 끝난다. 다음 날 수업 시간에 린저씨는 책상에서 한숨을 쉰다. 전날 밤을 되돌아보며 그는 강력한 이단자와 여성 사이보그에 비해 자신이 여전히 너무 약하다는 결론을 내린다. 그는 설명서의 진행률 막대를 채우기 위해 유령 그림 오징어와 같은 더 많은 짐승 고기를 사기 위해 빨리 돈을 벌어야 한다. 그는 인플루언서가 되거나 학습 자료를 판매하는 것을 고려하지만 너무 화려하고 저조한 프로필을 유지하려는 목표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여 그 아이디어를 버린다.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오른다. 그는 이 세계에서는 무술과 유전자 융합이 학업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한다. 그는 행동할 때가 왔다고 결정한다. 나중에 그는 시동에서 무술팀이 연습하는 체육관으로 향한다. 그는 보온병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 국코치를 찾아 인사한다. 놀란 국코치는 그가 가입하려는 건지 아니면 팀에 대해 더 알아보려는 건지 묻는다. 대답 대신 린제이는 가까이 다가가 팀에 가입하면 도시 토너먼트에 참가할 기회가 주어지는지 상금이 높은지 조용히 묻는다. 코치는 미소를 지으며 기회가 주어지며 상금이 수만 엔에 달한다고 확인해준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자 린저씨는 코치의 손을 잡고 오늘 무술팀에 가입한다고 선언한다. 국 코치는 기쁘게 그를 환영한다. 코치는 새로운 멤버를 발표하기 위해 팀원들을 모은다. 그는 린저신을 소개하며 체육대회 챔피언으로서 그의 활약을 상기시킨다. 장계, 황천신, 오라싱, 리수통, 한이국 등 다른 팀원들이 자신을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지천이 자신을 소개합니다. 임지천은 정식 무술 훈련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국코치가 기본적인 주먹과 발차기 기술을 시범 보입니다.
코치는 동작은 간단해 보이지만 숙달하기 어렵다고 설명하며 팀에서 가장 빨리 배우는 리수통조차 완벽하게 마스터하는데 일주일이 걸렸다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임지천에게 시도해보라고 격려합니다. 임지천은 준비 자세를 취합니다. 하늘이 내린 무술 통찰력을 부여하는 그의 천부적인 지혜 속성 덕분에 그는 시범만 보고도 모든 세부 사항을 이미 암기하고 이해했습니다. 그가 주먹 기술을 연습하자 시스템 알림이 활력, 힘, 민첩성, 숙련도에 대한 포인트를 부여합니다. 그는 손과 주먹 동작을 완벽한 정확도와 속도로 실행합니다. 그는 발차기 기술로 매끄럽게 전환하여 강력하고 유연한 발차기를 선보입니다. 다른 시스템 알림이 그의 다리 근육, 민첩성, 숙련도에 대한 포인트를 부여합니다. 코치와 팀원들은 놀라서 말없이 지켜봅니다. 코치는 턱이 빠질 듯 놀라며 보온병을 떨어뜨릴 뻔합니다. 그는 어떻게 한번 보고 복잡한 형태를 완벽하게 배울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완벽한 연기를 보면서 그의 마음속에 단 하나의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는 100만 명 중 한 명의 무술 신동일 것이다. 그날 저녁 상하이에서 임지천의 어머니 신씨가 저녁 식사를 위해 그를 부릅니다. 그는 수저를 들고 급히 나가면서 어머니가 무엇을 만들었는지 묻습니다. 어머니는 그가 원했던 유령 그림자 오징어를 담은 큰 접시를 자랑스럽게 내놓습니다. 향기가 놀라울 정도이고 그는 어머니에게 얼마나 맛있는 냄새가 나는지 말합니다. 어머니는 뜨거울 때 먹으라고 재촉합니다. 그는 한 입 먹고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요리라고 칭찬합니다. 기뻐하며 어머니는 그에게 3마리나 사왔으니 많이 먹으라고 말합니다. 그가 먹는 동안 시스템 알림이 나타납니다. 그는 그것을 먹으면서 유령 그림자 오징어의 생명 에센스의 일부를 섭취하여 안내서 진행률을 3.01%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고기를 먹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다는 사실에 좌절합니다. 만약 그가 알았더라면 처음 거 만진 것 때문에 상하지 않게 했을 텐데. 그들이 먹는 동안 뉴스 보도가 그들의 관심을 끕니다. 에너지 코어와 융합한 역사상 가장 어린 사이보그인 14세 천재 소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에너지 시스템은 초인적인 능력을 부여하여 5,000kg의 SUV를 한 손으로 들어올리고 3초 만에 100m를 달리고 8m를 수직으로 점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임지천은 자신의 세계에서 논쟁을 숙고합니다. 교토신동의 유전자 융합과 이 소녀의 사이보그 기술 중 어느 쪽이 더 강할까요? 다른 속보가 그의 생각을 끊습니다. 그들이 만났던 보안대장인 흑춘산이 사무실에서 살해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감시 영상에 따르면 그는 역에 침투한 거대한 돌연변이 쥐의 공격을 받아 잡아먹혔습니다. 의료진이 그의 시신을 들것에 옮기는 모습이 보입니다. 임지천은 겁에 질립니다. 그는 전날 밤 본 큰 쥐를 떠올리며 그것과 관련이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거대한 쥐가 도시를 휩쓸고 다니는 것을 상상합니다. 대장의 죽음은 고조되는 위험을 암시하는 불길한 일입니다. 눈을 부릅뜨고 임지천은 즉시 훈련을 강화하기로 결심합니다. 경찰 대장의 죽음 이후 임지천은 혹독한 훈련 계획에 전념합니다. 강도 높은 연습 끝에 그는 이제100M를 4.61초 만에 달릴 수 있습니다. 그의 신체 능력은 급상승했습니다. 그의 수직 점프는 5.3m이고 한 손으로 무려 1200kg을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개인 훈련 외에도 그는 다가오는 토너먼트를 위해 힘을 빠르게 키우기를 바라며 학교팀과 무술 연습을 계속합니다. 다음날 아침 학교에서 그는 궁금해하는 생칭한과 함께 체육관으로 향합니다. 가는 길에 분홍색 머리의 소녀가 임지천에게 다정하게 인사하며 신선한 우유를 건넵니다. 그는 정중히 사양하며 감사를 표하고 생칭한과 함께 지나갑니다. 소녀는 실망합니다. 멀리서 그의 팀 동료인 장계가 지켜봅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고 분노합니다. 체육대회에서 자신을 이긴 사람이 그가 짝사랑하는 소녀의 선물을 거절하는 것에 분개합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장계는 앞으로 달려가 그들의 길을 막습니다. 그는 임지천에게 다가가 무례한 행동과 소녀의 감정을 상하게 한 것에 대해 꾸짖습니다. 임지천이 우유 알레르기가 있다고 차분하게 설명하자 장계는 그를 믿지 않고 거짓말쟁이라고 부릅니다. 격분한 장계는 임지천을 가리키며 스파링을 제안합니다. 그는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가 지면 다시는 임지천을 괴롭히지 않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임지천이 지면 우유를 한 병 다 마셔야 합니다. 도전이 시작되자 새로운 시스템 알림이 나타납니다. 새로운 업적 미션이 시작되었습니다. 적응력이 가장 뛰어난 생물적 특성을 위해 공식 경기에서 1000명의 서로 다른 상대를 물리치세요. 임지천의 얼굴에 교활한 미소가 퍼집니다. 이것이 그가 기다려온 기회입니다.
위협적인 보라색 기운에 둘러싸인 그는 도전을 받아들이고 스파링에 동의하며 눈빛은 기대감으로 빛납니다. 결투 소식은 학교에 빨리 퍼집니다. 두 학생은 인기 많은 후배인 임지천과 선배의 싸움을 보러 가기로 합니다. 그들이 준비되었을 때 체육관은 스파링 구역 주변에 큰 원을 그리며 구경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군중은 분명 임지천 편입니다. 많은 여성 팬들이 그에게 응원하며 상대에게 본보기를 보여주라고 말합니다. 이전에 분홍머리 소녀도 휴대폰을 준비합니다. 장계는 자신이 질 것이라는 모든 사람의 예상에 비웃습니다. 그는 지난 한 달 동안 임지천의 재능이 엄청나게 성장했다는 것을 내심 인정합니다. 그는 이 결투를 떠오르는 천재를 제자리에 앉히고 자신의 힘을 과시할 마지막 기회로 봅니다. 상대의 강렬함과는 대조적으로 임지천은 동요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저녁 식사를 위해 집에 가야 한다며 싸움을 빨리 끝낼 수 있냐고 묻습니다. 이것을 모욕으로 받아들인 장계는 비웃으며 그의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동의합니다. 국 코치가 심판을 위해 그들 사이에 섭니다. 그는 손을 들어 시작을 알리며 규칙을 상기시킵니다. 하지만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장계는 기다리라고 외칩니다. 거만한 미소와 함께 그는 임지천에게 핸디캡을 제안합니다. 그는 자신은 거의 2년 동안 훈련을 받았지만 임지천은 한 달밖에 안 된 초보라고 지적합니다. 공평하게 그는 임지천에게 먼저 3번의 공격 기회를 주겠다고 선언합니다. 임지천은 그냥 동의합니다. 그가 동의하는 순간 임지천은 움직임을 폭발시킵니다. 그는 순식간에 거리를 좁히며 장카이를 기습합니다. 상대방이 경계심을 높이기도 전에 임지천은 단 한 방에 엄청난 주먹을 날립니다. 그 타격은 엄청난 힘으로 장카이의 코에서 피를 튀게 합니다. 그는 즉시 기절하여 체육관 바닥에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체육관 전체가 침묵에 휩싸입니다. 곽 코치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입을 벌리고 한 방에 끝났다고 소리칩니다. 무술 부원들과 관중들도 마찬가지로 충격을 받아 그 결과가 말도 안 된다며 단 1초 만에 결투가 끝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침묵은 승리의 함성으로 깨집니다. 심칭하는 주먹을 치켜들고 임지천의 승리를 열렬히 환호합니다. 분홍색 머리 여자를 포함한 다른 여자아이들도 합세하여 그의 놀라운 활약을 외칩니다. 쓰러진 상대 위에 서서 임지천은 시스템 알림을 받습니다. 라이벌을 물리치고 이성에게 호감을 얻음으로써 우선적인 짝짓기 권한을 얻었다고 알려줍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새로운 임무 진행률이 이제 1000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연 선택 속성을 해제하려면 갈 길이 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그는 남은 공포에 질린 무술 부원들에게 눈을 돌립니다. 친근하지만 불안한 미소를 지으며 모두 스파링을 해보자고 제안합니다. 부원들은 공포에 질린 얼굴로 그를 바라봅니다. 즉시 그들은 모두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한 명은 학원이 있다고 하고 다른 한 명은 어머니가 저녁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며 다른 사람들은 아픈 척합니다. 그들이 도망치기 전에 장카이는 무릎을 꿇고 애걸합니다. 그는 자신의 패배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며 임지천을 기습 공격으로 비난하고 재대결에서 그를 압도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곽 코치가 개입하여 장카이에게 남자답게 패배를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코치는 그 주먹이 단순한 행운의 일격이었는지 의문을 품고 다른 팀원인 사오리지에게 그 이론을 검증하기로 결정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듣고 곤두선 머리의 소녀는 공포에 굳어버립니다. 비록 그는 싸움 자세를 취하지만 분명히 공포에 질려 임지천에게 자비를 구하며 얼굴을 맞지 않기를 간청합니다. 10분 후 결과는 명확해집니다. 몇몇 무술부원들이 체육관 바닥에 의식을 잃고 누워 있습니다. 임지천은 그들 위에 서서 그들에게 너무 세게 하지 않았고 단지 몇 번의 타격만 주고받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시스템을 다시 확인했을 때 그는 실망합니다. 처음 승리 외에는 다른 스파링이 그의 업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라이벌 수는 여전히 1000입니다. 그는 친선 스파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공식 대회에서 라이벌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누군가 그의 어깨를 칩니다. 곽 코치는 광적으로 웃으며 임지천이 진정한 천재라고 선언합니다. 그는 한 달 조금 넘는 시간 만에 신입생이 팀의 에이스가 되어 자신감에 차 있다고 외칩니다. 코치는 임지천이 이끄는 그들의 학교가 다른 모든 학교를 압도하고 올해 지역 무술대회에서 1등을 차지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곽 코치가 축하하는 동안 임지천은 깨달음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는 코치의 말이 맞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다가오는 대회는 한꺼번에 많은 공식 상대와 맞설 수 있는 완벽한 기회입니다. 그는 공식 대회에서 그들을 물리치면 각 승리가 그의 진행 상황에 포함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결의를 다집니다. 패배한 장카이가 그의 이름을 부르자 그의 생각이 중단됩니다. 의식을 회복한 장카이는 일어서서 임지천을 가리키며 기이하고 과도하게 과장된 항복 선언으로 공식적으로 패배를 인정합니다. 그의 이상한 말은 심칭한 곽코치, 임지천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완전히 충격과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결투가 끝나자 관중과 코치는 재빨리 도망치고 어리둥절한 장카이만 남아 연설을 마치지 못했다고 불평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고등학생들이 무술이나 학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의 위험을 고려할 때 무술반이 더 나은 선택으로 여겨집니다. 뒤처지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심칭하는 무술반에 들어가 임지천과 함께 엄격한 훈련을 시작합니다. 그들의 일상은 고강도입니다. 3000m 달리기로 시작하여 1시간 동안의 근접전 훈련을 합니다. 그 후 잇몸 일으키기와 푸시업으로 근력을 키웁니다. 마지막으로 임지천은 심칭한에게 마사지를 해주어 근육 긴장을 풀어줍니다. 물론 임지천도 자신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그는 대회에서 승리하고 자연 선택 속성을 최대한 빨리 해제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매일 한계까지 자신을 몰아붙입니다. 한 달 후 그들의 모든 노력은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지역 무술 대회 날이 밝았고 결연한 임지천은 경기에 참가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대회는 거대한 도시체육관에서 열리며 중앙격투장 주변에 많은 관중들이 모여 있습니다. 대기실의 분위기는 긴장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곽 코치는 초조하게 명단을 검토하며 그들의 학교인 상하이 고등학교가 가장 강력한 팀인 상하이 제1고등학교와 대결하게 되었다는 것을 불평합니다. 다른 팀원이 불안감을 더하며 상대팀의 100m 달리기를 9초 이내에 주파하는 선수가 있다고 말하며 그들은 자신들이 역부족이라고 느낍니다. 팀의 사기를 감지한 임지천은 차분하게 손을 들고 먼저 싸우겠다고 자원합니다. 여전히 걱정은 되지만 곽 코치는 에이스에게 무대에 서도록 허락합니다. 임지천이 경기장으로 걸어 들어가자 심칭하는 옆에서 응원하고 곽 코치는 메가폰으로 격려를 외칩니다. 임지천은 싸움 준비를 합니다. 상하이 제1고등학교 출신의 훨씬 더 크고 근육질인 상대가 앞으로 나옵니다. 그는 1학년으로 대회에 진출한 임지천의 재능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의 어조는 금세 조롱으로 바뀝니다. 그는 1.7m도 안 되는 작은 녀석이 이 무대에 설 자격이 없다고 비웃습니다. 이두박근을 굽히며 그는 임지천에게 크기와 힘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심판은 결투 시작을 알립니다. 큰 상대가 앞으로 돌진하며 강력한 주먹을 날립니다. 놀랍게도 임지천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는 그 타격을 손쉽게 피하고 상대의 가슴에 재빠른 주먹을 날립니다. 그 충격은 엄청납니다. 그 힘으로 거대한 학생은 경기장을 가로질러 뒤로 날아가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아나운서는 놀란 침묵 속에서 임지천의 승리를 더듬거리며 말합니다. 옆에서 심칭하는 발을 구르며 자기 사오천이 정말 대단하다고 환호합니다. 나머지 상하이 고교팀은 환호하며 코치에게 달려들어 임지천이 미쳤다고 소리치고 상대의 힘은 쓸모없는 근육이라고 무시합니다. 한편 상하이 제1고교 코치는 격분합니다. 그는 발놀림을 사용하지 않고 무턱대고 돌격한 패배한 제자를 질책합니다. 링으로 돌아온 임지천은 시스템 알림을 받고 또 다른 토너먼트 라이벌을 물리쳐 순위를 높이고 탈락수를 2000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는 주먹을 쥐고 이 시합들이 자신이 발전하는 데 필요한 것이라는 데 만족합니다. 상대 코치는 이를 막기 위해 다음 선수인 천펑이라는 소년을 불러 최대한 빨리 1학년을 제압하라고 명령합니다. 천펑은 차분하게 동의합니다. 그는 무대에 올라서서 준비 자세를 취하고 지난 선수보다 훨씬 차분해 보입니다. 아나운서가 두 번째 대결 시작을 알립니다. 천펑은 즉시 뛰어난 기술을 선보이며 놀라운 속도로 움직이며 공격을 퍼붓습니다. 임지천은 차분하게 공격에 대응하여 한 손으로 강력한 발차기를 막습니다. 하지만 그 충격으로 천펑은 공중으로 빙빙 돌다 경기장 바닥에 세게 부딪히며 의식을 잃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꺼들 들고 달려와 천펑을 옮기며 머리 스캔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관중들은 어리둥절해합니다. 그들은 서로 속삭이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의아해하며 상하이 고교 학생이 엄청난 행운을 가졌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몇몇 화난 관중들은 토너먼트가 조작되었을 것이라고 소리치며 환불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상하이 제1고교 코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절망에 빠져 머리를 움켜쥔 그는 이것이 행운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공포에 질립니다. 상하이 고교의 1학년이 진짜 실력자입니다. 대기석으로 돌아온 코치는 새로운 전략을 세웁니다. 그는 다음 선수로
가오페이라는 곤두선 머리카락을 한 소년을 부르고 그에게 방어에만 집중하라는 엄격한 명령을 내리며 지면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가오페이는 자신감에 차 있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코치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며 자신이 이길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링으로 걸어가면서 가오페이는 내심 임지천의 승리를 무시합니다. 그는 상대가 강하지 않고 속임수로만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100m 달리기를 9초 이내에 완주하는 뛰어난 속도와 더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자신이 질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관중들은 웅성거립니다. 관중들은 가오페이의 명성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의 속도에 감탄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아버지가 유전자 융합 사용자라고 말하며 그의 향상된 능력을 설명합니다. 결론적으로 임지천의 인상적인 질주는 끝나려 하고 있지만 그의 엄청난 잠재력을 인정합니다. 아나운서가 대결 시작을 알립니다. 코치의 지시를 무시하고 가오페이는 즉시 공격을 시작하여 강력한 발차기로 임지천에게 달려듭니다. 그는 빠른 타격으로 이어가며 자신의 특수기술인 유수 파쇄권을 사용합니다. 코치는 분노하며 말을 듣지 않는 제자를 공격한다고 소리칩니다. 가오페이는 천재인 자신에게 방어는 필요 없다고 비웃습니다. 한편 임지천은 타격을 가볍게 피하며 그 기술이 흥미롭다고 생각하고 즉석에서 배우기로 합니다. 가오페이는 한 대도 맞히지 못하자 좌절합니다. 그는 숨이 차서 멈추고 임지천이 자신의 공격을 어떻게 피하는지 묻습니다. 동요하지 않고 임지천은 차분하게 다른 기술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격분한 가오페이는 또 다른 필사적인 연타를 날립니다. 똑같은 예측 가능한 동작을 보며 임지천은 관찰은 끝났다고 결정합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좋아. 이제 끝낼 시간이야. 그는 마지막 주먹을 가볍게 피하고 가오페이의 복부에 강력한 발차기를 날려 순식간에 시합을 끝냅니다. 관중들은 다시 한번 놀라 침묵에 잠깁니다. 상하이 고교 응원단의 우레와 같은 함성이 침묵을 깨뜨립니다. 곽 코치와 심칭하는 기뻐하며 그들의 사오천이 괴물이라고 외치며 3연승을 축하합니다. 나머지 토너먼트는 쉽게 진행됩니다. 다음 상대는 더욱 약했습니다. 그는 쉽게 각각을 물리치고 고 상대팀의 5명의 선수를 모두 쓰러뜨립니다. 이틀 동안 이야기는 거의 같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압도적인 활약을 펼치며 혼자서 2학교를 더 쓰러뜨립니다. 그의 놀라운 활약 덕분에 그는 상하이 고교가 우승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와 그의 팀은 메달과 트로피를 들고 자랑스럽게 포즈를 취합니다. 하지만 시스템을 확인해보니 라이벌 수는 16,00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실망스럽게도 이 속도라면 자연선택 속성을 해제하는데 몇 년이 걸릴 것이라고 깨닫습니다. 느린 퀘스트 진행에도 불구하고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는 곽 코치가 그렇게 관대할 줄은 예상치 못했지만 토너먼트 상금의 대부분인 2만 위안을 받습니다. 학술 경쟁에서 받은 상금과 합치면 약 3만 위안이 됩니다. 그 돈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즉시 그 모든 돈을 슈퍼마켓에서 유령 그림자 오징어 고기 대량으로 사는 데 씁니다. 몇 주 동안 그는 매 끼니마다 비싼 고기를 먹었습니다. 30근을 먹은 후 유령 그림자 오징어 코덱스 해제 진행률이 33%에 달합니다. 그의 집중적인 훈련과 짐승 고기 섭취가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 되자 그는 다음 단계로 돌파하여 일반 3단계에서 4단계로 진급합니다. 그의 신체 능력은 새로운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이제 한 손으로 1890kg을 가볍게 들 수 있고 수직으로 5.65m를 뛰어오를 수 있으며 100m를 단 4.49초 만에 달릴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와 심칭하는 상하이 중학교를 졸업합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입학 시험 결과가 발표되자 그들의 길은 갈라질 운명인 것 같습니다. 마음 아픈 심칭하는 방에 앉아 울고 있습니다. 그녀는 임지천에게 왜 그러냐고 묻습니다. 그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이상 같은 고등학교에 갈 수 없습니다. 그는 인문계와 무술 모두 1위를 차지했고 그녀의 학업 성적도 우수했지만 그녀의 무술 성적은 상하이 고교 엘리트반에 들어갈 만큼 충분하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우는 심칭한을 위로하며 그녀에게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묻습니다. 그는 상하이 고교 교장이 자신의 집에 올 것이라고 아마 그를 스카우트하기 위해서일 것이라고 말하며 그녀에게 올 것이냐고 묻습니다. 절망적인 심정으로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교장이 분명 그를 위해서만 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대답합니다. 임지천은 그녀의 손을 잡고 방에서 데리고 나갑니다. 그는 그녀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에게 계획이 있습니다. 그는 상하이 고교에 남기 위한 자신의 유일한 조건을 밝힙니다. 심청한이랑 같은 반이 돼야 해.
약속대로 상하이 고등학교 교장이 임지천네 집을 방문했어. 임지천의 어머니와 심청한 그리고 교장은 몇 시간 동안 그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고 교장은 그가 자기 학교에 다니길 얼마나 바라는지 표현했어. 회의가 끝나자 교장은 일어서서 떠났어. 마지막 제안으로 교장은 임지천에게 만약 그가 학교에 남는다면 그의 어떤 요청이든 들어주겠다고 말했어. 기회를 잡아 임지천은 자신의 단 하나의 조건을 말했어. 심청한이 자신과 같은 반에서 계속 공부할 수 있어야 해. 교장은 긴장한 심청한을 바라보며 이름을 확인했어. 주저없이 교장은 동의했어. 미소를 지으며 교장은 둘 다 새 학기에 상하이 고등학교에 같이 등교하라고 말했어. 기뻐서 임지천과 심청한은 교장에게 감사를 표했어. 고등학교 진학이 확정된 후 임지천은 중학교 마지막 무술대회에 참가했어. 예상대로 그의 압도적인 힘으로 팀은 또 한 번 우승을 거머쥐었어. 그는 상금을 사용하여 마침내 유령 그림 오징어 코덱스를 해제하기로 결정했어. 그는 20%만 남았고 새로운 상금으로 진행률 막대를 최대치로 채울 수 있었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안전을 위해 상하이 외곽의 외딴 숲으로 이동했어.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그는 남은 오징어 고기에서 생명 에센스를 먹기 시작했어. 강력한 파란색 에너지가 그를 감싸고 시스템 알림이 그가 많은 양의 에센스를 흡수하고 있다고 확인했어. 마지막 파워 서지가 느껴지자 그의 눈이 커졌고 코덱스 진행률 막대가 100%에 도달했어. 새로운 알림이 그가 유령 그림 오징어 코덱스를 해제하고 새로운 생물학적 속성인 액체 친화력의 축복을 얻었다고 알렸어. 이 능력은 물과의 친화력을 향상시켜 물속에서 자유롭게 움직이고 심지어 사라질 수 있게 해줘. 하지만 힘이 가라앉자 그는 조용한 숲에 서서 축 늘어진 오징어 촉수를 잡고 그의 새로운 능력이 다소 실망스럽다는 것을 느꼈어. 여전히 실망스러워하며 임지천은 근처 연못에서 자신의 새로운 능력을 시험했어. 그는 액체 친화력의 축복이 약간의 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 오랫동안 물에 젖어 있어도 피부가 쭈글쭈글해지지 않고 저항이 줄어 수영이 훨씬 쉬워졌어. 하지만 다른 눈에 띄는 효과는 없었어. 그는 물에 앉아 유령 그림 오징어는 하위 등급 짐승이기 때문에 능력이 그리 강력하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그는 더 나은 능력을 얻으려면 고급 짐승 고기를 모으거나 강해져서 강력한 야생 돌연변이 짐승을 직접 사냥해야겠다고 다짐했어. 무서운 거대 돌연변이 쥐의 기억이 그의 결의를 강하게 했고 그는 주먹을 꽉 쥐며 더 강해지기로 결심했어. 계약까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임지천의 어머니와 심청한의 가족은 여행을 가기로 했어. 새로운 액체 친화력을 더 잘 연구하기 위해 임지천은 바닷가에 가자고 제안했어. 바다에 서서 심청한은 몸을 떨며 바닷물이 차갑다고 불평했어. 하지만 임지천은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어. 그는 천천히 적응하라고 말한 다음 물속으로 뛰어들어 엄청난 속도로 헤엄쳤어. 그가 움직이자 시스템은 수영과 다이빙에 대한 능력치 포인트를 보상으로 주었어. 해변에서 심청한은 긴장한 채 그에게 수영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어. 임지천은 물에서 머리를 내밀고 어릴 적 친구가 아직 수영을 못한다는 것을 갑자기 떠올렸어. 그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본을 가르치기 시작했어. 평균적인 운동 능력을 가진 그녀가 고생할 것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심청한은 그의 생각을 틀렸음을 증명했어. 그녀는 수영이 놀랍도록 쉽고 곧바로 배웠으며 쉽게 다이빙을 했다고 신나게 외쳤어. 그녀는 우아하게 수영하고 수면 위로 떠오르며 아무런 지시 없이 다이빙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표정을 지었어. 임지천은 그녀에게서 이상한 파란색 물의 기운이 나오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 수면 위로 떠오른 후 그녀는 얼마나 놀라운지 신나게 말했어. 그녀는 물속에서 눈을 뜨면 보통 따끔거리는데 불편함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어. 사실 그녀는 시원하고 기분 좋다고 느꼈어. 그녀의 말에 임지천은 깊이 생각에 잠겼어. 그는 그녀가 헤엄치는 것을 지켜보며 상황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았어. 그는 물에 대한 타고난 재능이 있다고 해도 모든 기술을 그렇게 빨리 습득할 수는 없다고 추론했어. 그녀의 빠른 학습 속도는 정상적이지 않아. 갑자기 그는 깨달았어. 그는 그녀가 긴장하면 평생 야뇨증에 시달렸다는 것을 떠올렸어. 그는 이 약점이 사실 그녀가 타고난 강력한 물 친화력의 징후가 아닐까 생각했어. 그 생각에 그는 흥분했어. 그는 그녀가 부모님이 읽던 선엽소설 속 인물처럼 어떤 특별한 수련 체질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어. 그의 이론을 검증하기 위해 그들은 계속 다이빙을 했어. 그들이 수중 세계를 탐험하자 그녀의 실력은 그를 더욱 놀라게 했어. 그는 그들이 10분 이상 숨을 참고 있었는데 심청한처럼 초보자에게는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했어.
그들이 수영을 하던 중 심청한의 표정이 갑자기 변했어. 이상한 소용돌이 소리가 그녀 주변의 물을 통해 진동하기 시작했어. 둘 다 소리의 근원을 찾으려고 이를 쳐다봤어. 그들은 갑자기 수면 위로 떠올랐고 심청하는 빛나는 파란 물이 그녀 주변을 소용돌이 치자 소리를 질렀어. 그날 밤 그들이 해변을 따라 걷던 중 임지천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어. 몸을 떨며 그녀는 물속에서 기 바로 옆에서 이상하고 무서운 소리를 계속 들었다고 설명했어. 그는 그녀를 위로하며 어떤 종류의 소리였는지 물었어. 그녀는 그 언어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수면 위로 떠오를 때까지 끊임없이 메아리치는 여자 목소리였다고 말했어. 겁에 질린 심청한을 진정시키기 위해 임지천은 그녀를 호텔방으로 데려왔어. 나중에 그는 이상한 여자 목소리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검색했지만 결과를 찾지 못했어. 불안해서 잠 못 이룬 그는 불안한 에너지를 사용하여 훈련했어. 천회의 아령을 이용한 잇몸 일으키기를 하는 동안 갑자기 힘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어. 시스템 알림이 그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고 알렸어. 그는 보통 5단계로 진급했어. 놀랐지만 기뻐하며 그는 자신의 새로운 힘을 고려했어. 그는 5단계에서는 완전히 자란 거대 돌연변이 쥐와 맞설 만큼 강하다는 것을 깨달았어. 그는 주먹을 꽉 쥐며 짐승을 맨손으로 찢어 죽이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하지 않다는 확신을 가지고 눈에 결연한 빛을 띄었어. 새로운 한계를 시험해보고 싶어서 그는 밤에 텅 빈 해변으로 갔어. 능력치 상승은 엄청났어. 100m 달리기 기록은 단 3.64초로 줄었고 높이뛰기는 무려 6.98m로 증가했어. 힘을 시험하기 위해 근처에 있는 차를 찾았고 이제 1600kg짜리 차를 한 손으로 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 이러한 새로운 발전으로 그의 삶은 앞으로 나아갔어. 방학이 끝나고 그와 신칭하는 상하이 고등학교에 입학합니다. 첫날 그들은 수업 준비를 위해 일찍 도착합니다. 2명의 새로운 여자 동급생이 즉시 그를 알아보고 그의 잘생긴 외모와 그와 함께 당번을 설 수 있다는 행운에 대해 신나게 속삭입니다. 동급생들이 자신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지만 그보다 더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단순히 수업 준비를 하는 것만으로 새로운 시스템 퀘스트가 시작됩니다. 업적 달성에는 새로운 생물학적 속성인 사회적 동물을 얻기 위해 1000개의 협력 과제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칭한과 함께 교실을 청소하면서 그는 이 새로운 속성이 어떤 효과를 발휘할지 궁금해합니다. 학년이 시작되었으므로 그는 방과 후에 거대한 슈퍼마켓을 방문할 기회를 얻습니다. 유령 그림 오징어 코덱스를 해제했으므로 이제 그의 능력을 위한 새로운 목표를 선택할 시간입니다. 그가 고가의 짐승 고기 코너를 둘러보던 중 그의 눈에 새로운 아이템이 들어옵니다. 냉장고 진열대 중 하나에는 잔혹한 거대 독수리에 포장된 머리가 진당 19.98위 안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는 포장을 집어들며 결정을 내리고 그의 얼굴에는 기대에 찬 미소가 퍼집니다. 이것이 그의 다음 목표가 될 것입니다. 잔혹한 거대 독수리는 유령 그림 오징어보다 상위 등급의 변종 짐승입니다. 보통 사람보다 30배나 강력한 시력을 가지고 있어 가장 빠른 먹잇감도 정확하게 포획할 수 있는 무서운 사냥꾼입니다. 방으로 돌아온 임재치는 독수리 고기를 조사합니다. 그는 향상된 시력이 엄청난 전투 이점을 제공할 것이므로 해당 설명서를 해제하는 것이 가치 있는 목표라고 결론 내립니다. 또한 진당 1998위 안의 가격은 더 저렴한 옵션 중 하나임을 알게 됩니다. 그는 고기에 손을 대자 파란색 에너지가 그를 감싸고 그의 시스템은 그가 잔혹한 거대 독수리의 생명 에센스의 일부를 흡수하여 설명서의 1%를 해제했다고 확인합니다. 계산을 한 후 그는 고기 일진이 1%의 진행 상황만 제공하므로 설명서를 완전히 해제하려면 20만 위안 이상을 지출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토너먼트 상금이 중학교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새로운 결의를 다진 그는 2학년이 되기 전에 잔혹한 거대 독수리 코덱스를 해제하기 위해 경쟁에서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결심합니다. 여름 방학이 끝나고 임재친의 상하이 고등학교 생활이 시작됩니다. 첫날 교사들은 무술, 기계 개조, 유전자 융합, 야생 생존 교사를 소개합니다. 소개 후 그들은 학생들에게 자기소개를 요청합니다. 몇몇 학생들이 먼저 자기소개를 합니다. 긴 보라색 머리의 소녀 추유통은 자신의 전문 분야가 예술이라고 말합니다. 그녀 뒤를 이어 활기찬 분홍색 머리의 소녀 중이가는 애니메이션, 코스프레, 스포츠에 대한 사랑을 공유합니다. 다음으로 펑화광이라는 소녀는 집에서 비디오 게임을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곧 신칭한의 차례가 됩니다. 주목받는 것이 그녀를 매우 불안하게 만듭니다. 얼굴을 붉히며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신칭한이며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고 모든 사람의 앞으로의 지도를 부탁한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재친의 차례입니다.
그의 자기소개는 가장 짧고 간결합니다. 그는 단순히 일어서서 자신의 이름을 말하고 모든 사람의 지원을 요청합니다. 자기소개 후 시간이 빠르게 흘러갑니다. 갈색머리의 새로운 여자 동급생이 신칭한에게 다가가고 신칭한은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그 소녀는 신칭한에게 입학시험 점수를 묻습니다. 신칭한은 709점을 받았다고 불안하게 대답하고 새로운 소녀인 추루에게 그녀의 점수를 묻습니다. 추루는 감탄하며 신칭한의 점수가 자신의 698점보다 10점 이상 높다고 말합니다. 추루는 체력 검사 부분에 대해 질문하며 자신은 100점 만점에 95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 질문은 신칭한을 매우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녀는 자신의 점수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더듬거리며 속으로는 79점이라는 낮은 점수 때문에 특수반에 들어가지 못할 뻔했고 그것을 말하기가 너무 부끄럽다고 생각하며 당황합니다. 힌트를 눈치채지 못한 고집스러운 추루는 신칭한이 94점이나 93점을 받았는지 계속 추측합니다.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인 신칭한은 그것보다 훨씬 낮았다고 조용히 말합니다. 추루는 90점대 초반 점수를 계속 추측하며 신칭한을 더욱 당황하게 만듭니다. 갑자기 그들 사이의 책상 위에 손이 내려꽂히며 추루를 놀라게 합니다. 임재친입니다. 그는 부드럽게 기대며 당황한 소녀에게 이 채트에 친구 추가를 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잘생긴 소년이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에 놀라고 기뻐하며 그녀는 기꺼이 동의합니다. 자리에 앉은 신칭한은 임재친이 어색한 대화에서 자신을 구해준 것에 감사하며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임재친은 다른 남학생인 허유에게도 연락처를 교환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들을 추가한 후 그는 4명의 그룹 채팅을 만듭니다. 시스템 알림이 즉시 그가 그룹을 성공적으로 만들고 또 다른 협력 과제를 완료했다고 확인합니다. 사회적 동물 업적에 대한 그의 진행 상황은 이제 1000개 중 2개입니다. 그는 이 퀘스트가 놀랍도록 쉽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룹 채팅을 만든 후 4명의 새로운 친구들은 서로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허유는 자신이 인근 나니안시 출신이며 도장을 운영하는 유명한 무술 가문 출신이라고 밝힙니다. 그는 나니안시 청소년 무술 대회에서 8위를 차지했다고 자랑스럽게 언급합니다. 추루는 그녀의 가족이 의류 체인점을 소유하고 있어 부유하다고 말합니다. 임재친과 신칭한도 자신의 배경을 공유한 후 4사람은 곧 친밀한 그룹이 됩니다. 그들이 편안해지려는 순간 허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반해서 가장 강한 학생이 누구인지 추측해보라고 요청합니다. 추루는 즉시 임재친을 가리키며 그가 그들의 지역 전체에서 입학시험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으므로 그가 그일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이것은 그의 새로운 친구가 그렇게 뛰어났다는 것을 몰랐던 허유를 충격에 빠뜨립니다. 그러나 임재친은 겸손하게 최고 점수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가장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놀라운 사실을 밝힙니다. 교장은 그들의 반에 나니안시에서 매우 강력한 2명의 학생을 영입하기 위해 많은 돈을 썼습니다. 허유는 그 2 학생을 가리킵니다. 첫 번째는 금발머리의 소년 왕수호제로 나니안시에서 3위를 차지했으며 100m 달리기를 7.98초에 완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근육질의 소년 루강으로 엄청난 천부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며 한 손으로 300kg 바벨을 쉽게 들 수 있습니다. 신칭한과 추루는 모두 눈에 띄게 감명받고 위협을 느낍니다. 반면 임재친은 완전히 침착합니다. 속으로 그는 초등학교 때 이미 그런 기록들을 뛰어넘었다는 것을 알고 비웃습니다. 곧 종이 다시 울리고 다음 수업은 교과서 배포입니다. 이번 학기의 주요 과목은 무술, 유전자 융합, 기계개조, 야생 생존입니다. 임재친은 이미 모든 내용을 독학했기 때문에 자유시간을 이용하여 조용한 곳에서 훈련하기로 결정합니다. 훈련하는 동안 그의 생각은 더 큰 위협으로 향합니다. 그는 위험한 쥐신교가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경찰은 하급 이단자들을 체포했지만 그들의 지도자인 강력한 쥐왕은 여전히 도주 중입니다. 이러한 암울한 현실은 그의 결의를 더욱 북돋웁니다. 그는 주먹을 쥐며 가능한 한 빨리 힘을 키워 최소 6단계에 도달해야 쥐왕까지도 상대할 수 있다고 다짐한다. 첫 번째 실습 수업은 야생 생존이다. 스승인 스청베이는 학생들을 수풀이 우거진 곳에 모아 나무를 비벼 불을 피우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있는지 묻는다. 허위가 쓸모없는 기술이라고 중얼거린다. 놀랍게도 왕서우지에와 루공 모두 앞으로 나서서 원시적인 방법으로 불을 피우는 데 성공한다. 스승은 감탄하며 어떻게 배웠는지 묻는다. 루공은 여름 캠프에서 배웠다고 설명하고 왕서우지에는 온라인 동영상을 보면서 스스로 배웠다고 말한다. 그들이 끝낸 후 린츠처는 자신의 작은 그룹에게 동일한 기술을 쉽게 가르쳐주고 그들은 빠르게 습득한다.
나중에 무술 수업에서 스승인 야오이안펑은 그들에게 특별한 호흡 및 수련 기술을 가르칠 것이라고 발표한다. 이번에도 왕서우지에와 루강은 이미 배웠다고 크게 외치며 반 친구들에게 자랑한다. 그들의 시연이 약간 서투르지만 어쨌든 해낸다. 이미 이러한 기술을 알고 있는 린쯔천은 조용히 지내기로 한다. 이렇게 한 달이 별탈 없이 지나간다. 어느 날 기계 개조 수업에서 스승인 카이위안 페이는 진척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발표한다. 그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상위 3명에게 현금 상품을 공개하는데 1등은 888위안, 2등은 666위안, 3등은 333위안이다. 린쯔천은 상금에 대해 듣고 눈이 번쩍 뜨인다. 1등 상금이 값비싼 야만적인 거대 독수리 고기 반 근을 사는데 거의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모두 동기부여가 되자 수업이 시험을 시작한다. 공교롭게도 유전자 융합 스승인 류두린도 같은 생각을 하고 깜짝 시험을 같은 상품 구조로 실시한다. 2번의 어려운 시험 후에 학생들은 지쳐버린다. 허위가 책상에 엎어져 신음한다. 다른 학생들은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 불평한다. 한 여학생은 90점을 받기를 바랐지만 60점의 합격점을 받으면 다행이라고 한탄한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불평하는 동안 왕서우지에와 루공은 아무렇지도 않게 자랑하기 시작한다. 루공은 왕서우지에에게 어떻게 했는지 묻는다. 왕서우지에는 마지막 문제의 마지막 부분에서만 고전했기 때문에 95점을 받아야 한다고 자신있게 대답한다. 루공은 태연하게 동의하며 자신도 같은 처지에 있고 95점을 예상한다고 말한다. 그들의 거만한 대화를 듣고 허위는 그들을 노려보며 분노의 주먹을 쥐고 그들을 얼마나 때리고 싶어하는지 생각한다. 스승은 기계 증강 시험 결과를 발표한다. 그는 점수를 읽는데 거일링은 52점을 받았고 션칭하는 61점으로 합격했다. 션칭하는 린쯔천에게 합격했다고 신나게 말하고 그는 그녀의 노고에 대해 축하해준다. 스승은 계속 발표한다. 허위는 88점이라는 인상적인 점수를 받았다. 그의 친구들은 그를 칭찬하고 그는 겸손하게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대답하며 333위안의 3등 상금으로 그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약속한다. 다음으로 스승은 루강과 왕서우지에가 예상대로 95점을 받았다고 확인하고 완벽한 점수에서 한 문제만 틀렸다고 칭찬한다. 왕서우지에는 10분만 더 있었으면 마지막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것이라고 자신있게 주장하고 루강도 동의한다. 그들이 자랑하는 것을 듣고 허위는 좌절하지만 3등은 여전히 자신의 것이라는 생각으로 이안을 삼는다. 그러나 스승은 충격적인 결과를 공개한다. 시험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 학생이 100점으로 완벽한 점수를 받았는데 바로 린쯔천이다. 왕서우지에와 루공은 충격을 받고 그 결과가 터무니없다고 외친다. 나머지 반 친구들은 환호성을 터뜨린다. 패배한 허위조차도 린쯔천이 다른 수준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합류한다. 션칭한과 추루이는 상하이의 영광으로 그의 승리를 축하한다. 칭찬을 무시하고 린쯔천의 관심은 상금에 있다. 그는 손을 들고 카이 스승에게 1등에 대한 88유엔상이 언제 배포될지 묻는다. 스승은 나중에 보내겠다고 약속하며 린지춘의 돈에 대한 강렬한 집중이 이상하다고 속으로 생각한다. 1시간 후 유전자 융합 시험 결과가 발표된다. 스승인 카이이안 페이는 점수를 읽는다. 이번에는 나니안 듀오가 그다지 잘하지 못했다. 루강은 81점을 받았고 왕수오지에는 83점을 받았다. 여전히 좋은 점수이지만 그들은 분명히 실망한다. 대조적으로 션싱하는 78점의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상위 5위 안에 들었고 추루이와 함께 축하한다. 반 친구들의 충격으로 린자이치는 다시 한번 완벽한 점수를 확보하여 또 다른 상을 쉽게 받는다. 이 두 번째 압도적인 승리는 헤이이, 왕서우지의 루공의 자신감에 큰 타격을 입혀 사기를 꺾는다. 패배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왕서우지에와 루공은 그렇게 어려운 시험에서 어떻게 만점을 받을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린쯔천이 미리 답을 알고 있었음에 틀림없다고 공개적으로 암시한다. 스승인 카이이안 페이는 그들의 비난을 즉시 차단하고 불가능하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그는 모든 문제를 직접 설계했으며 답은 온라인에서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속임수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한다. 두 사람은 말문이 막힌다. 그들의 반 친구들은 그다지 친절하지 않다. 허위와 추루이는 웃으며 왕슈오지에와 루공을 패배자로 조롱한다. 허위는 그들을 나니안 시의 수치라고 부르고 추루이는 교양 없고 못생긴 사람들이 항상 가장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고 덧붙인다. 점심 식사 후 야생 생존 실습 시험이 시작된다. 스승인 슈청베이는 상위 3명에게 현금 상품으로 보상이 동일하다고 설명한다. 시험은 등반,
수영, 마찰로 불을 피우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문적 시험에서 패배한 왕슈아지에는 루공에게 실기 시험에서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한다. 루공은 동의하고 둘 다 린쯔천을 노려보며 그를 짓밟고 수치를 씻어내겠다고 맹세한다. 시험은 속도가 승자를 결정하는 등반으로 시작된다. 예상대로 린쯔천의 뛰어난 신체 능력을 통해 쉽게 압도할 수 있다. 그는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암벽을 올라 난이한 듀오를 훨씬 뒤에 두고 1위를 차지한다. 나무 등반 이벤트도 마찬가지로 끝난다. 린쯔천은 다시 1위를 차지하고 패배한 왕슈아지에는 자신의 그림자조차 볼 수 없다고 불평한다. 린쯔천은 뛰어난 활약을 펼치지만 그의 진정한 관심사는 션칭한이라고 언급한다. 그가 예상했듯이 그녀는 등반에 어려움을 겪고 꼴찌로 마친다. 그러나 그는 그녀의 진정한 재능이 물에 있다는 것을 알고 걱정하지 않으며 수영 부분에서 자신감을 되찾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다음은 불 피우기 부분이다. 상금의 눈이 먼 린쯔천은 난이한 듀오를 계속 짓밟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강렬한 집중력과 속도로 과제를 시작하여 불과 58초 만에 불을 피우는 데 성공한다. 왕서우지에와 루공은 모든 것에 어떻게 그렇게 빠를 수 있는지 궁금해하며 그의 미친 손속도에 당황하여 완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켜본다. 야생 생존 시험의 마지막 부분은 수영이었다. 이번에는 션칭한이 빛을 발할 차례였다. 물에 대한 타고난 친화력을 활용하여 그녀는 놀라운 속도로 수영하여 난이한 듀오를 쉽게 짓밟고 산산이 부서진 자신감에 또 다른 큰 타격을 입혔다. 왕서우지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션칭한이 갑자기 어떻게 물속에서 그렇게 폭발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환각을 보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결론지었다. 시험이 끝난 후 패배한 왕서지에와 루공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들의 침묵은 점심시간 동안만 지속되었다. 오후에는 무술 기말고사가 시작되었다. 야오이안펑 선생님은 스파링 대회를 통해 실력 향상을 시험할 시간이라고 발표했다. 상위 3명에게는 반 학생들에게 동기부여가 되는 상품이 주어질 것이다. 왕서지에와 루공에게 이것은 희망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결의에 찬 그들은 자존심을 되찾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여기가 체력과 전투기술이 진정으로 중요한 무술 수업이라고 생각했다. 린쯔천이 무술에 약하다면 다른 점수는 의미가 없다고 믿었다. 스파링 전에 선생님은 워밍업으로 100m 달리기, 한 손 바벨 들기, 제자리 높이 뛰기를 측정하는 체력 테스트를 실시했다. 너무 화려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자제하면서도 린쯔천은 놀라운 성과를 냈다. 그는 100m 달리기를 7.78초에 뛰었고 한 손으로 330kg의 바벨을 들어 올렸다. 그의 제자리 높이 뛰기는 2.18m였고 난이한 듀오를 약간 앞서며 세 종목 모두에서 쉽게 1위를 차지했다. 그들은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다. 왕수아지에은 린쯔천이 어떻게 더 빠를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루공은 근육질처럼 보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강할 수 있는지 어리둥절해했다. 왕수아지에는 루공에게 체력 테스트에서 실패했다고 해서 스파링에서 질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며 실제 전투에는 기술도 필요하다고 상기시켰다. 그들은 자신들의 뛰어난 기술이 기회를 줄 것이라고 확신했다. 테스트 후 모든 사람은 스파링 경기를 위해 결투장으로 이동했다. 자신의 적자 생존 업적을 완수하기 위해 린쯔천은 먼저 링에 들어섰다. 하지만 그의 압도적인 모습에 아무도 감히 그에게 도전하지 못했다. 왕서지에와 루공조차도 먼저 관찰하기 위해 뒤로 물러섰다. 교착 상태를 본 선생님이 개입했다. 그는 루에이라는 학생을 불러 린쯔천과 스파링을 하라고 명령했다. 두 사람은 마주 섰지만 경기는 시작되기도 전에 끝났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린쯔천은 루에이를 날려버리는 단 한 번의 파괴적인 펀치로 즉시 경기를 끝냈다. 그런 다음 그는 같은 잔혹한 효율성으로 반의 모든 학생을 쓰러뜨리며 나머지 상대를 빠르게 처리했다. 이것을 보면서 왕서지에와 루강은 절망에 빠졌다. 왕서지에는 린쯔천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하며 체력 테스트에서 전력을 다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공포에 질린다. 그는 누가 그런 괴물과 경쟁할 수 있을지 궁금해한다. 그들의 정신이 무너질 즈음 허위가 갑자기 링 안으로 뛰어들어 류강의 이름을 외친다. 그는 류강을 가리키며 몸이 풀렸고 전성기라고 선언하며 그에게 싸움을 건다. 좌절감을 풀고 싶었던 류강은 기꺼이 받아들인다. 그는 린쯔천에게는 자신감이 없을지 모르지만 허위는 확실히 이길 수 있으며 30초 안에 그를 납작하게 만들겠다고 맹세한다. 함성과 함께 허위가 돌진하고 두 사람은 빠른 속도로 공격을 주고받는다. 하지만 승패는 그들의 힘의 명확한 격차에 의해 결정된다.
루공은 쉽게 허위의 발차기를 잡고 그의 뛰어난 힘을 이용하여 그를 휘두른 다음 링 밖으로 던진다. 허위는 심하게 추락하여 패배하고 구토한다. 승리한 루공은 쓰러진 반 친구를 내려다본다. 그는 희유의 신체 기술이 반에서 최고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이 더 낫다고 거만하게 결론짓는 빈정거리는 칭찬을 건넨다. 승리 후 류강은 린쯔천이 다가오는 것을 본다. 린쯔천은 차분하게 그들에게 스파링을 신청한다. 내심 그는 이것이 업적 퀘스트를 진행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라고 생각한다. 승리에 힘입어 자신감에 넘치는 류강은 미소를 지으며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며 받아들인다. 루강은 즉시 강력한 펀치로 공격에 나선다. 하지만 그들의 능력 차이는 분명하다. 린쯔천은 눈부신 속도로 움직이며 공격을 쉽게 피하고 잔상을 남긴다. 루강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차리기도 전에 린쯔천이 재빠른 발차기로 맞선다. 강력한 타격이 루강의 등에 정통으로 명중하고 그는 단 한 번의 일격으로 패배하여 링 밖으로 날아간다. 난이한 듀오 멤버가 모두 패배하자 다른 학생들은 마지막 남은 한 명을 조롱하기 시작한다. 그들은 왕서지혜에게 쓰러진 형제를 복수할 것인지 난이안의 자존심이 이제 그의 어깨에 달려있다고 소리친다. 그들은 겁먹지 말라고 야유한다. 짜증이 난 왕서지혜는 이미 싸울 계획이었다고 주장하며 군중에게 입을 다물라고 소리친다. 그는 린쯔천과 맞서기 위해 링 안으로 돌진한다. 압도적으로 강한 상대 앞에 서서 그는 올 것이 올 것이고 그를 이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결심을 훔친다. 이기기로 결심한 왕서지혜는 전력을 다하겠다고 소리치며 맹렬한 공격으로 린쯔천에게 달려든다. 하지만 그의 노력은 헛되다. 린쯔천은 쉽게 한 손으로 펀치를 맞고 왕서지혜를 거꾸로 날려버리는 단 한 번의 파괴적인 일격으로 반격한다. 그는 체육관 바닥에 심하게 부딪혀 기절하고 입에 거품을 물고 다른 모든 사람만큼 쉽게 패배한다. 난이한 듀오가 처리되자 린쯔사는 반의 나머지 남학생들을 차례로 같은 노력 없는 효율성으로 체계적으로 쓰러뜨린다. 모든 남학생을 이긴 후 그는 시스템을 확인한다. 그는 적자 생존 업적 규칙에 따르면 같은 사람을 여러 번 이겨도 한 번만 계산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것은 반에서 그의 유일한 남은 상대가 여자들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그들 중 누구라도 기꺼이 그와 스파링을 할 의향이 있을지 궁금해한다. 완전히 놀랍게도 여자들은 기꺼이 한다. 그의 여학생들이 모여서 얼굴을 붉히고 열심히 하트 제스처를 취하며 모두 그와 싸울 기회를 원한다. 가장 먼저 자원한 것은 손을 번쩍 들고 그에게 도전하는 추이퉁이다. 그녀는 링 안으로 뛰어들어 놀라운 속도와 민첩성으로 공격한다. 하지만 린쯔천은 여전히 다른 수준에 있다. 그는 그녀의 공격을 쉽게 피하고 그녀는 그의 놀라운 속도에 대해 언급하게 한다. 그녀는 너무 가까이 왔지만 그를 잡을 수조차 없었다는 사실에 실망하며 우아하게 착지한다. 예상치 못하게 추이퉁이 패배한 후 다른 여자들도 차례로 그에게 도전하기 위해 자원한다. 물론 린쯔천은 여자들을 대할 때 상당히 자제한다. 그의 주된 목표는 그들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공식 경기에서 승리하고 가능한 한 빨리 업적을 완료하는 것이다. 곧 린쯔천은 반의 모든 여자들과 스파링을 마친다. 그는 모든 학생을 성공적으로 이겼지만 여전히 업적 과제를 완료하는 데는 거리가 멀다. 그는 약간 실망했지만 야오이안 펑 선생님이 갑자기 좋은 소식을 발표하면서 그의 기분은 빠르게 바뀐다. 선생님은 반을 칭찬하고 그들이 엘리트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들보다 높은 사람들에게 도전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 다음 그는 한 달 안에 그들의 반이 2학년에서 가장 강한 일반 반에 도전할 것이라고 발표하고 그들이 준비되기를 기대한다. 적자 생존 업적을 가속화하기 위해 상대가 부족하다는 사실에 좌절감을 느끼던 린지키는 매우 기뻐한다. 새로운 경기가 그의 문 앞으로 바로 배달되었으니 진정한 축복이다. 선생님이 수업을 마치자 겸손해진 루강이 린쯔천에게 다가온다. 그는 학교를 과소평가했다고 인정하며 지금부터 린쯔천을 3년간 라이벌로 여기겠다고 선언한다. 린쯔천은 선생님의 다른 반과 계속 싸우게 하려는 계획으로 1년 안에 업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왕슈지에 역시 그에게 다가와 졸업 전에 패배의 굴욕을 씻어내겠다고 맹세한다. 그러나 린쯔천은 실질적인 이득에 더 집중한다. 그는 시험 상금만으로 3,000위안 이상을 벌었다고 계산한다. 그는 이제 이 돈으로 더 많은 짐승고기를 살 수 있다는 사실에 흥분한다. 그는 주화패가 아닌 둘을 완전히 무시하며 주먹을 꽉 쥐고 둘은 그의 거만한 무시에 분개한다. 그날 밤 그는 방으로 돌아와 자신의 재정 상황을 고려한다.
보상으로 약간의 돈을 벌었지만 필요한 모든 짐승고기를 사기에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그는 부모님의 발자취를 따라 웹소설 작가로 등록하여 글쓰기 여정을 시작하기로 결심한다. 천상의 지혜의 뿌리 덕분에 그의 글은 뛰어나다. 다음날 아침 그는 메시지에서 유희원 플랫폼의 계약 초대를 발견한다. 계약을 체결한 후 바로 그날의 뉴스가 그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그 보고서는 불과 2시간 전에 발생한 끔찍한 사건에 관한 것이다. 거대한 돌연변이 쥐가 도시 외곽의 냉동고기 저장시설을 공격했다. 뉴스 보고서는 끔찍한 공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돌연변이 쥐는 길이가 5m가 넘었고 너무 강력해서 대응하는 사이보그를 반으로 물어뜯었다. 마지막 필사적인 행동으로 포획된 사이보그는 숨겨진 백업 에너지 코어를 활성화하여 자폭하고 적을 데려갔다. 그 결과 발생한 폭발은 거대했고 거대한 돌연변이 쥐를 그 자리에서 산산조각냈다. 뉴스를 읽으면서 린츠천은 공포에 질린다. 그는 괴물 같은 쥐의 이미지를 빤히 쳐다보며 상하이시에 얼마나 더 많은 거대한 돌연변이 쥐가 숨어 있을지 점점 더 두려워하며 궁금해한다. 그는 또한 그런 거대한 생물들이 어디에 숨어 있을 수 있는지 질문한다. 2학년 최강의 일반반과의 스파링 날이 다가오고 학생들은 상하이 고등학교 체육관에 모인다. 경기 전에 야오이안펑 선생님은 최고 파이터들과 전략 회의를 연다. 그는 그들의 최고 파이터들이 강하지만 상대방이 전체적으로 더 강하고 그들을 지치게 하기 위해 방어 전술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한다. 그는 가능한 한 빨리 싸움을 끝내라고 명령한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린츠천은 가능한 한 많은 새로운 상대를 물리치고 적자 생존 업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기장으로 달려간다. 그는 먼저 나가겠다고 자원한다. 그의 상대인 2학년 반의 키가 크고 긴 금발머리를 가진 소녀가 경기장으로 들어선다. 자신이 누구와 싸우는지 확인한 후 그녀는 즉시 선생님에게 엘리트반이 가장 강한 파이터를 먼저 보냈다고 불평한다. 그녀는 자신이 반에서 가장 약한 학생이라고 주장하며 어떻게 그와 싸워야 하는지 묻는다. 이 말을 들은 야오이안펑 선생님은 상대 선생님에게 달려가는데 그는 펑 형제라고 부르는 나이든 남자다. 그는 가장 약한 학생들이 먼저 싸워야 한다는 암묵적인 반 스파링 규칙을 어겼다고 화를 내며 비난한다. 그는 왜 다른 선생님이 첫 번째 경기에서 가장 강한 학생을 보냈는지 알고 싶어한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야오 선생님은 린츠천에게 무대에서 내려오라고 명령하며 나중에 갈 수 있고 약한 학생들이 먼저 가도록 하라고 말한다. 린츠천은 마지못해 동의하고 내려온다. 그러자 선생님은 중의자를 가리키며 먼저 가라고 말하지만 그녀는 당황하여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항의한다. 기회를 본 션칭안이 앞으로 나선다. 그녀는 선생님에게 자신이 가장 약하기 때문에 먼저 나가야 한다고 말하며 싸우겠다고 자원한다. 션칭안은 분명히 겁을 먹은 채로 키가 큰 금발 소녀와 맞서기 위해 초조하게 경기장에 들어선다. 곁에서 추루이와 헤이위 등 그녀의 반 친구들은 친구 하나를 응원하며 크게 소리치기 시작한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압력은 션칭안을 더욱 초조하게 만들 뿐이다. 경기가 시작되고 금발 소녀는 즉시 강력한 펀치로 공격하고 션칭안은 간신히 막아낸다. 열세에도 불구하고 션칭안은 결연하다. 그녀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가능한 한 오래 버티기로 결심하고 순전히 방어적인 전략을 채택하여 상대방의 체력을 소모시킨다. 그녀의 계획은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이다. 3분 후 금발 소녀는 션칭안의 지구력에 놀라 숨을 헐떡거린다. 그녀는 싸움이 계속되면 체력이 고갈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빨리 경기를 끝내야 한다고 결심한다. 그녀는 마지막 결정적인 펀치로 돌진한다. 타격이 가해지고 션칭안은 쓰러져 패배한다. 그녀가 다시 일어서면서 눈에 띄게 당황한다. 야오이안펑 선생님은 그녀의 공연을 칭찬한다. 그는 그녀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훌륭하게 해냈고 그녀의 방어 전략은 매우 영리했다고 말한다. 린츠천 역시 그녀를 위로하며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는다. 그는 그녀가 잘 해냈고 1년 더 훈련을 받은 선배에게 3분 이상 버텼고 큰 발전을 이루었다고 말한다. 안심한 성싱아는 행복한 미소로 그를 올려다본다. 성싱아의 패배에 이어 엘리트반의 갈색 머리를 가진 또 다른 여학생이 경기장으로 들어선다. 그녀는 이전 경기 후 선배가 체력이 고갈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기회를 보고 공격하기 위해 돌진한다. 그녀는 강력한 발차기를 날리지만 경험이 더 많은 선배는 쉽게 타격을 피하고 얼굴에 재빠른 펀치를 날린다. 갈색머리 소녀는 빠르게 제압당하고 바닥에 쓰러져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항복할 수밖에 없다. 패배한 상대를 내려다보며 선배는 무모하게 돌진하여 일반반을 깔봤느냐고 조롱하듯 묻는다.
그녀는 계속해서 소녀를 조롱하며 재능이 없을지 모르지만 1년 더 훈련했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녀를 무시하며 1년 더 훈련한 후에 다시 와서 싸우라고 말한다. 바로 그때 추루이가 앞으로 나선다. 결의에 찬 그녀는 성싱한의 복수를 하고 선배를 꺾을 것이라고 선언한다.